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지구학 성적의 반전을 가져다주는 식스센스 지구학의 이유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9월 모의고사 보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항상 선생님이 시험 끝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잘 본 학생들은 방심하지 마시고 알았지? 자만하지 마시고 앞으로 수능까지 잘 정진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잘 보지 못한 학생들도 앞으로 우리 수능 때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남아있거든요. 이럴수록 마음 너무 조급하게 먹지 말고 차분하게 우리가 수능을 대비하면 되겠습니다. 항상 뭐 드리는 말씀이고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는 수능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거야. 알았지? 9월 모의고사가 수능 점수랑 꼭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여러분들 반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식센스 반전이 있다는 얘기야. 알았지?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간단하게 쌤이 총평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번 9월 모의고사는 우리가 6월 모의고사보다는 조금은 다소 어려운 시험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정확히 뭐 지금 시점에서 등급컷을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6월 모의고사보다는 등급컷이 조금 다소 더 낮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주요 문항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뭐 17번 문제, 그 다음에 뭐 19번 절대력 문제, 20번 외계행성 탐사 문제 이런 정도가 주요 문항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17번하고 20번 문제가 조금은 까다롭게 나왔고 그중에서도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20번보다도 17번 문제에 걸려든 학생들이 꽤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알았지? 그래서 뭐 그 외에도 자잘한 어떤 우리가 설명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일단 칠판 잠깐 정리하고 1번부터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퇴적구조 문제 나왔는데요. 가와 나는 건열과 연은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딱 보니까 얘가 바로 뭐를 얘기하는 거야? 얘가 연은을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뭐를 얘기하는 거야? 건열을 얘기하는 거지. 자, 여기서 묻진 않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연은과 건열은 퇴적구조 중에서도 층리에서도 관찰이 가능하지만 층리면에서도 관찰이 가능하다고 내가 수업 때 말씀드렸고 지금 이 자료도 가와 나는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둘 다 뭐를 본 거다? 층리면을 관찰한 거다. 이렇게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됐지? 자, 기억부터 가볼게요. 가는 건열이냐? 가는 연은입니다. 니은, 나는 여감층보다 이암층에서 흔히 나타나냐를 물어봤는데 요거 내가 수업 때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건열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입자의 크기가 퇴적구조 중에서 가장 작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점토층, 알겠지? 이런 점토층에서 주로 나타나는 게 바로 건열이다 라고 쌤이 수업 때도 말씀을 드렸고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여감층보다 이암층에서 흔히 나타난다고 했기 때문에 이암은 입자가 매우 작은 진흙이라든가 점토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감층보다는 이암층에서 흔히 나타난다. 맞는 선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과거에 평가에 나왔던 내용은 연은도요. 우리가 입자가 큰 여감층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자, 그런데 연은보다도 건열이 평균 입자의 크기가 더 작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니은 선지는 어쨌든 맞는 거. 디귿 볼게요. 가와 나는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된다. 퇴적구조 4가지는 전부 다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되죠. 맞는 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번 문제. 자, 기본 문제답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플룸 구조론 나왔네요. 자, 지금 보니까 여기 A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하강하고 있으니까 얘가 바로 뭐를 얘기하는 거야? 차가운 플룸. 됐지? B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지? 뜨거운 플룸이 되는 겁니다. 자, 항상 뜨거운 플룸은 차가운 플룸의 하강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 맞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자료에서 봤을 때 여기가 바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내핵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가 뭐를 얘기하는 거야? 외핵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는 곳은 우리가 외핵과 멘틀의 경계에서부터 상승한다. 여기가 멘틀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요 숫자까지 알아두면 좋아요. 보통 멘틀과 외핵의 경계가 지하 2900km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뜨거운 플룸이 올라간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자, 요거 가지고 선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억! A는 섭입한 해양판에 의해 생성된다. 맞죠? 섭입대가 발달하고 여기서 차가운 물질이 체류되다가 얘가 밑으로 내려가는 게 바로 차가운 플룸입니다. 그래서 섭입한 해양판에 의해 생성된다. 맞는 선지. B는 외핵과 멘틀의 경계 부근에서 생성되어 상승한다. 맞는 건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맞는 선지로 나왔지만 보통 요거 낚시로 많이 나오죠. 뭐라고 낚시로 많이 나와요? B는 바로 뜨거운 플룸을 얘기하는 거고 이 뜨거운 플룸은 외핵과 멘틀의 경계가 맞는 건데 가끔씩 외핵과 내핵의 경계 이런 식으로 낚시를 거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됐지? 그 다음 디귿선지 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산 활동은 B로 설명할 수 있냐를 물어봤는데 판의 내부라는 거 이미 우리가 평가원에서도 이러한 용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출문제를 분석할 때는요. 평가원에서 어떠한 용어라든가 어떤 워딩을 사용했는지를 잘 봐야 돼. 여기서 판의 내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판해가 경계가 아닌 곳을 얘기하는 거야. 판의 경계가 아닌 곳에서도 당연히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건 뭘로 설명한다? 열점으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뜨거운 플룸이 위쪽으로 상승을 하다가 이 열점을 만들게 되고 이 열점에서부터 화산섬들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판의 경계가 아닌 곳에서의 화산 활동을 우리가 플룸 구조론으로 설명하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것은 맞는 선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지? 자,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전부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자, 3번 문제. 자, 마그마 생성 과정 문제가 나왔네요. 자, 이 문제도 그렇게 특이한 문제는 아니었고 기본적인 개념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됐지? 자, 그런데 봐봐. 이 마그마 생성 과정 문제가 이렇게 판의 경계하고 같이 맞물려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 선생님이 식센스 모의고사에서도 이런 식의 유형의 문제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판의 경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우리나라 근처의 판의 경계하고 그 다음 여기 남아메리카 쪽 안데스 산맥이 있는 쪽은 내가 꼭 기억을 하라고 내가 여러 번 말씀을 좀 강조했었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가 경계가 나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요 B는 아마도 해양판이 대륙판 쪽으로 섭입해서 들어가는 자, 여기는 바로 수렴 경계 중에서 섭입형 경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바로 판단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됐지? 자, 그래서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요쪽에 우리가 동태평양 해령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 이쪽에 조그만 해양판이 바로 뭐였냐면 나즈카판이었습니다. 나즈카판이라고도 하고 나스카판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여기 조그만 해양판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 조그만 해양판이 다시 이쪽으로 가면서 대륙판 쪽으로 섭입해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B가 있는 여기서는 우리가 습곡산맥 중에서 안데스 산맥이 잘 만들어진다. 그리고 해구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 A는요. 지금 딱 봐도 여기는 판의 경계가 아니죠. 여기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열점을 얘기하는 거야. 열점에서 생성된 화산섬을 얘기하는 거고 판의 경계가 아닌 곳에서의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지금 딱 보니까 나부터 볼까요? 현무암질 마그마 나와 있습니다. 아, 얘는 열점을 얘기하는 거고 열점에서 현무암질 마그마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압력 감소에 의해서 주로 마그마가 생성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섭입되니까 자, 생성되는 마그마는 내가 세 종류가 생성된다 그랬어.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우리가 해양판이 섭입해 들어가면서 멘틀에 물을 공급하게 되고 멘틀에 물을 공급하게 되면 여기서 용인점이 하강하여 무슨 질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 그 다음에 그 현무암질 마그마가 위로 올라가다가 대륙 지각의 하부를 녹이게 되면 온도가 증가해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얘네들이 서로 혼합이 돼서 주로 분출하는 마그마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한다라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섭입대 이렇게 대륙판과 해양판에 섭입대가 찍혀있는 경우는 우리가 분출하는 마그마인지 생성되는 마그마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생성되는 마그마는 세 종류가 다 생성될 수 있고요. 분출하는 마그마는 주로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가를 보게 되면요. 지금 물의 공급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야? 아, 그렇지. 현무암질 마그마를 얘기하는 거지. 현무암질 마그마. 됐지? 그래서 물이 공급되면은 이거에 의해서 용융점이 하강하여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니은 같은 경우는 온도가 증가라고 써 있으니까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야? 유문암질 마그마. 알았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지? 자, 선지 가볼게요. 기억. SiO2 함량은 기억이 니은보다 높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기억하고 니을 물어봤는데 얘는 SiO2 함량이 몇 퍼센트 이하? 52% 이하. 우리 퍼센티지까지 다 알아두세요. 알았지? 유문암질 마그마는 SiO2 함량이 63% 이상이 되는 거고요. 참고로 안산암질 마그마는 52하고 63 사이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SiO2 함량은 기억이 니은보다 높다. 이것은 틀린 선지. 압력 감소는 디귿에 해당되죠. B의 하부에서는 화강암이 생성될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B의 하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B의 하부에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고. 그럼 이 유문암질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이 되어 식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유문암이 되는 거고 땅 속에서 천천히 식으면 뭐가 되는 거지? 화강암이 되는 거지. 이미 평가원에서도 이런 거 많이 나왔고 우리가 문제로도 많이 우리가 활용을 해서 풀어봤던 거니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안산암질 마그마를 물어본다.
그럼 이 안산화질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해서 빠르게 식으면 뭐가 되는 거야? 안산암이 되는 거고요. 지하에서 천천히 식으면 뭐가 되는 거야? 섬록암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어쨌든 간에 B의 하부에서는 화강암이 생성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맞는 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 됐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번 문제. 우리가 보통 모의고사에서 4번 문제가 거의 뭐 전형적으로 탐구활동 문제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거의 일반화됐죠. 특히 평가 같은 경우는 주로 4번이 탐구활동 문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해저 지형을 탐사하는 방법을 나타낸 건데, 자, 우리가 해저 지형 탐사할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 둬야 될 식이 뭐였죠? 수심 D는 2분의 1 VT입니다.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하는 이유가 뭐였죠? 이때 이 시간은 음파의 왕복 시간을 얘기하는 거거든. 왕복 시간. 그치? 그래서 우리가 해수면에서부터 얘들아 초음파, 음파를 쏜 다음에 해저면에 맞아서 다시 되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하고 얘는 왕복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를 곱한다? 2분의 1을 곱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조건을 보게 되면은 이 지점 중에서 해구가 하나 위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해구는 수심이 깊어야 되는 거니까 음파의 왕복 시간이 가장 길어야 되겠지?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 아마 해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문제 풀 때 뭐 거기까지는 고민하지 않고 풀었겠지만 쌤이 조금 해설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우리가 해구라고 판정을 하려면 보통 수심이 6km, 6,000m 이상이 됐을 때 우리가 해구로 보통 판정한다라고 EBS 연계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10초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살짝 대입을 해서 수심을 한번 구해보자. 그럼 수심 D는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수심 D는 자 2분의 1 곱하기 음파의 속도가 지금 문제 조건에서 1500m/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왕복 시간이 지금 10초죠? 10을 곱해. 그지? 그럼 이걸 곱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얘가 7,500이 나오나요? 아, 그러네. 7,500m가 나온다. 그럼 요 정도면은 6,000m보다 수심이 깊은 거니까 우리가 해구라고 판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자, 선지 가볼게요. 기역은 수심에 비례하냐를 물어봤습니다. 기역이 뭔데요? 지금 문제 조건에서 해수면에서 연직 방향으로 발사한 초음파가 해저면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음파의 왕복 시간을 얘기하는 거지. 그 음파의 왕복 시간은 당연히 뭐에 비례할 수밖에 없어? 수심에 비례하죠. 당연히 맞는 거. 니은은 15,000이냐를 물어봤는데 니은 계산해봤습니다. 15,000이 아니라 얼마가 돼요? 7,500m가 나옵니다. 그지? 요거는 틀린 선지. 디귿, P2는 해구가 위치한 지점이냐를 물어봤는데 자, P2는 해구가 위치한 지점이 아니라 해구는 P4에 위치한다고 봐야 되고 얘는 대략 근사적으로 생각한다면 대충 음파의 왕복 시간을 3초라고 한번 잡아볼게. 3초. 아, 6초라고 대충 잡아볼게. 그럼 2분의 1 VT가 되는 거니까 자, 얘는 대략적으로 그렇게 계산하면 4,500m가 조금 넘는 정도. 요 정도 나온단 말이야. 어쨌든 6,000m 이상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에 해구가 있는 거다. 됐지? 자, 그래서 P2는 해구가 위치한 지점이다. 이것은 당연히 틀린 선지가 될 수밖에 없다. 아마도 이 문제에서 니은에서 15,000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빨리 풀려고 하다가 요거 2분의 1을 생각을 못 해가지고 틀린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다가 살짝 낚시를 넣은 것 같은데 아마도 요거는 걸려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됐지?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였으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자, 5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의 어느 해역에서 0에서 200m의 해수의 특성을 A시기와 B시기에 각각 나타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A하고 B는 하나는 몇 월? 2월이고 하나는 8월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겨울철이고 하나는 여름철이죠. 뭐 어렵지 않은 문제죠. 항상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어디를 보면 돼? 해수면에서의 수온을 보면 되는 거잖아. 0m 깊이. 그치? 그럼 해수면에서의 수온이 누가 높을 수밖에 없어? A가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여름철이 되겠구나. 따라서 A가 문제 조건에 의해서 8월 달. 그 다음에 B가 몇 월 달? 2월 달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염분과 수온, 수온과 염분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그래프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TS도라고 얘기하고요. 이 TS도에서 오른쪽 대각선 밑으로 이렇게 갈수록 뭐가 커진다? 밀도가 커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도 기본 개념형 문제였습니다. 자, 기억선이 가볼게요. A의 해수 밀도는 표층이 깊이 200m보다 크냐를 물어봤는데 상식적으로도 기본적으로 밀도가 큰 애가 조금 더 아래쪽 깊은 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 그래도 우리가 요거는 자료상으로 확인해 보는 게 좋아. 안전하게. 지금 봤을 때 자, 표층은 A 입장에서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200m 깊이는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0m보다 200m 깊이일 때가 밀도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A 해수의 밀도는 표층이 깊이 200m보다 크다? 그럼 당연히 틀린 선지. 됐지? 자, 니은 선지. B는 2월이냐? 자, B는 2월이 맞죠.
수온만을 고려할 때, 자, 산소 기체 용해도라고 했습니다. 그럼 수온만을 고려할 때 기체의 용해도는 어떻게 되죠? 수온과 반비례한다. 그치?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기체의 용해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염분이 낮을수록 역시 기체의 용해도가 큰 거고, 그 다음에 수압, 압력이 클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크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꼭 해두시기 바라고, 아마 잘 나오진 않겠지만 수온과 반비례한다는 것은 꼭 기억해 둬야겠지. 그래서 수온만을 고려할 때 표층에서 산소 기체 용해도를 물어봤는데 표층 입장에서는 8월보다 2월이 당연히 수온이 더 낮을 수밖에 없으니까 2월 달에 수온이 더 낮다는 얘기는 2월 달에 표층에 산소 기체 용해도는 더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8월이 2월보다 작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자, 6번 문제. 자, 온대저기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평가원의 특징 자체가 1, 2페이지에서 그렇게 무거운 문제를 넣지는 않아요. 보통 그렇게 나가고 3, 4페이지로 가면서 조금 무거워지는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6번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자, 6시간 간격으로 T1에서부터 T5까지 나타냈는데 자, 요 그림은 T1에서 T5 중에 하나의 시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풍향을 보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 P 지점은 한랭전선이 통과된 후기 때문에 서풍 계열의 바람, 특히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고 있다라고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 북서풍이 불게 되는 거지. 됐지?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부니까 지금 여기서 딱 봤을 때 남남서, 남서, 남서, 남서니까 서풍 계열의 바람은 맞지만 남서풍의 계열이잖아. 남서풍은 보통 한랭전선이 통과되기 전에 남서풍이 부는 거지. 따라서 얘는 서북서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얘가 바로 요 한랭전 뒤쪽에 있는 요 시점이 되는 거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T5의 시점이 될 수밖에 없다. 됐죠? 선지 가볼게요. T1에서 T2 사이에 전선이 P를 통과하냐를 물어봤는데 이 문제 조건에서 하나의 전선이 통과됐다고 했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 통과한 전선은 뭐일 수밖에 없어? 한랭전선일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한랭전선이 통과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많이 했던 거지만 남서풍에서 무슨 풍으로? 북서풍 계열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 그럼 남서에서 북서로 바뀌는 거니까 여기서 요 사이 동안에 무슨 전선이 통과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한랭전선이 통과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므로 T1에서 T2는 어쨌든 얘는 남남서 남서긴 하지만 어쨌든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계속 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에 있었던 거지. 전선이 통과된 건 아니지. 자, 그래서 이것은 틀린 선지. P의 기온은 T1일 때가 T5일 때다 높냐 낮냐를 물어봤는데 T1일 때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에 있는 지점에 P는 위치했어. 그지? 이때는 무슨 공기의 영향을 받아? 따뜻한 공기의 영향을 받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T5를 보게 되면은 한랭전선이 통과된 후 한랭전 뒤쪽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는 무슨 공기의 영향을 받아? 찬 공기의 영향을 받아. 이걸 많이 했던 거잖아. 그래서 T1일 때가 T5일 때보다 높다? 맞는 거. 됐지? 자, 디귿선지 T2일 때 P의 상공에는 전선면이 나타나냐? 이것도 우리 매번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평가원에서도 나오고 선생님 문제풀이에서도 매번 얘기했었던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온난전선 앞에 관측소가 있을 때는 상공에 전선면이 있죠. 그 다음에 한랭전선 뒤쪽에 관측소가 있을 때도 상공에 전선면이 있습니다. 근데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에 있을 때는 상공에 전선면이 안 나타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T2는 아직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에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공에 전선면은 나타나지 않는 거다. 충분히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니을이 정답이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자, 7번 문제. 자, 우리 지질시대 문제가 될 텐데 이 문제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따지지 못해도 대략적인 어떤 대의 기간의 어떤 의미만 잘 판단을 해도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해설하는 입장이니까 조금 더 꼼꼼하고 약간은 좀 디테일하게 시기를 내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됐지? 자, 일단 보겠습니다. 로디니아 형성 시작으로 되어 있거든요. 로디니아. 로디니아는 자, 우리가 원생 누대 때 형성됐던 초대륙이다. 이거 내가 알아두라고 했었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초대륙 두 개는 꼭 기억해둬야 돼. 판게아, 그 다음에 로디니아. 그래서 이 로디니아는 교과서를 보게 되면은 현재로부터 약 12억 년 전, 알겠지? 요때 형성된 초대륙을 우리가 로디니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여기는 어디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냐면 요 시점은 바로 원생 누대에 들어가는 거야. 원생 누대. 알았지? 요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자. 대서양 확장 시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서양이 확장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중생대 초부터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지. 따라서 요 시점은 중생대 초 정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 됐지? 요 정도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그러니까 대서양이 확장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중생대 초에 이제 판기하가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대서양이 확장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속시식물 출현이라고 돼 있어. 내가 항상 출현 시기하고 번성 시기는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 속시식물이 번성한 시기는 신생대. 근데 속시식물이 출현한 시기는 뭐가 되는 거지? 중생대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 시점은 중생대 말 정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까지 막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문제를 풀지 않아도 되긴 해. 근데 쌤은 해설하는 입장이니까 여러분들 하나라도 더 배워가자는 의미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 다음에 매머드 멸종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매머드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매머드는 신생대의 표준화석이에요. 근데 내가 강조했었죠. 신생대 전반부는 화폐석이 표준화석이고요. 매머드는 후반부라고 그랬어. 따라서 우리가 팔레오기라든가 네오기는 화폐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신생대, 사기 때가 바로 매머드가 되는 거야. 따라서 이 매머드가 멸종했다고 돼 있으니까 얘는 신생대 사기. 그지? 신생대 사기에서 거의 이제 끝날 무렵 매머드가 이제 멸종을 했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됐지? 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억선지 A의 최초의 육상식물이 출현하였느냐? 최초의 육상식물이 출현한 것은 언제죠? 고생대 중기. 그 다음에 내가 알아두라 그랬습니다. 기까지. 언제입니까? 실루리아기. 너무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기까지 알아두자. 실루리아기. 어쨌든 고생대 중기는 요 사이에 포함돼 안 돼? 포함되지.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거야. 그 다음에 니은선지 B의 방추충이 번성하냐를 물어봤는데 방추충은 언제의 표준화석이죠? 고생대 표준화석. 그리고 이것도 기억해도 방추충은 고생대의 표준화석인데 고생대 말 쪽에서의 표준화석이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고생대 초반부부터 방추충이 나타나진 않았어요. 자, 어쨌거나 B는 지금 중생대에 해당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방추충이 번성했다는 틀린 거야. 고생대에 들어가, 방추충은. 디귿선지 C의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었냐를 물어봤는데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된 시점은 신생대가 되는 거고요. 이것도 내가 니네한테 말씀드렸죠. 히말라야 산맥은 신생대 때 만들어지는데 얘가 형성이 완료되는 시점은 신생대 전반부가 아니라 약간의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지난 후가 된다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C는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어쨌든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다. 신생대. 됐지?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태풍 문제 나왔는데, 자, 태풍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문제 조건에서 나는 T1 시각의 적외 영상이라고 했어요. 그 T1 시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슨 영상? 적외 영상을 나타낸 거다. 항상 우리가 적외 영상은 구름 최상부의 높이를 알 수 있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꼭 해두시고, 구름 최상부에서 방출되는 적외선 복사 에너지가 더 작을수록 기상위성에서 더 밝게 관측이 되는 거다. 그럼 구름 최상부에서 방출되는 적외선 복사 에너지가 적게 방출된다는 얘기는 구름 최상부의 고도가 높고 그만큼 온도가 낮을수록 더 적게 방출된다.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됐지? 자, 일단 볼게요. 태풍의 중심기압은 T4일 때가 T7일 때보다 높냐를 물어봤는데, 자, T4는 지금 어디입니까? T2, T1, T2, T3, T4 여기네. 그 다음에 T7은 어디입니까? 여기죠. 이거 우리 6평에도 비슷한 식으로 문제 나왔었던 것 같고 우리가 활용하는 내용이잖아요. 여기 있을 때보다 여기 있을 때는 자, 육지를 통과한 후기 때문에 당연히 태풍의 세력이 약해질 것이다. 따라서 자, T4일 때가 T7일 때보다 태풍의 세력이 강하고 태풍의 세력이 강하다는 얘기는 중심기압이 낮은 거야. 항상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중심기압은 T4일 때가 T7일 때보다 낮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틀린 선지. 자, 니은선지 T6에서 T7 동안 관측소 A의 풍향은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변하냐를 물어봤는데, 자, T6에서 T7 동안이면 여기서 여기로 갈 동안이야. 자, 이 A는 무슨 반응에 들어가죠? 태풍 진행 경로의 왼쪽인 안전 반응.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풍향은 시계의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어간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맞는 거. 디귿선지 나에서 구름 최상부의 온도는 영역 B가 영역 C보다 높냐 낮냐를 물어봤어. 자, 이거 조심해야 돼. 지금 영역 C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역 B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금 자료로 봤을 때 C가 더 어떻게 보여? 밝게 보여. 그럼 C가 더 밝게 보인다는 얘기는 구름 최상부의 높이가 더 높아서 온도가 더 낮아서 적외선 복사를 더 적게 방출하는 거지. 따라서 자, 온도가 누가 더 낮다라고 해야 돼? C 쪽이 최상부의 온도가 더 낮다라고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영역 B가 영역 C보다 낮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선지야. C가 최상부의 높이가 더 높고 구름의 높이가 더 높고 온도가 더 낮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됐지? 자, 그래서 자, 틀린 선지가 될 테니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생명가는 지대 문제가 나왔을 텐데 생명가는 지대 문제.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항상 우리가 생명가능지대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항상 요게 나오죠. 요 S가 바로 뭐냐면 행성이 중심별로부터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 알았지? 그래서 요걸 항상 내가 기억해 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풀어주고 내가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문제 조건이 A, B, C, D는 넷다 뭐야? 행성이야. 그리고 서로 다른 외계 행성계라고 지금 나와 있는 상태야. 그리고 이 각각의 행성들의 중심별의 어떤 광도가 여기 X축에 나와 있는 거라고, 가로축에 나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가볼게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은 A가 D보다 높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지금 보니까 요 S가 지구를 뭘로 잡았어? 1로 잡았어. 그지? 그럼 A하고 D를 비교해보면 A하고 D에서 D는 딱 1이죠. 그럼 무슨 말이야? D라고 하는 이 행성은 지구하고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 동안에 받는 에너지가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고 생명 가능지대 안에 속한 행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A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자, 지구를 1로 잡았을 때 4배로 받고 있으니까 얘는 아마도 얘보다는 생명 가능지대에 속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가능합니다. 됐지? 아마도 요 정도가 되면은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아마도 H2O가 무슨 상태로? 기체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겠지. 자, 어쨌거나 자, 물이 존재할 가능성은 A가 D보다 높다. 이것은 틀린 선지. 니은 생명간의 폭을 물어봤는데 생명간의 거리와 폭을 결정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지? 항상 광도. 광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봐봐. 자, B의 중심별은 자, 태양의 광도의 4배야. 그지? 그 다음에 C의 중심별은 태양하고 광도가 똑같아. 그럼 당연히 광도가 B의 중심별이 4배 더 크니까 생명간의 거리도 B의 중심별이 더 멀고 그 다음에 폭도 더 넓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폭은 B의 중심별이 C의 중심별보다 넓다. 이것은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디귿선지 중심별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는 C가 D보다 뭐냐를 물어봤어. 요거는 사실 직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 어떻게? C하고 D를 물어봤는데 자, C는 지금 여기 있고요. D는 여기 있습니다. 얘네들 뭐가 똑같아요? 중심별로부터 단위 면적당 반에너지가 똑같다고. 그지? 그럼 중심별로부터 단위 면적당 반에너지가 똑같은데 C보다 D가 중심별의 광도가 어때? 더 크잖아. 그러면 중심별로부터 단위 면적당 반에너지는 똑같아야 되는데 얘의 중심별이 광도가 더 크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 행성과 얘의 중심별의 거리가 더 어떻게 있어야 돼? 멀리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자, C가 D보다 멀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틀린 선지. D가 더 멀다라고 해야 돼. 됐지? 일단 이렇게 하면은 정답은 2번이 되는데 선생님이 해설하는 입장에서 조금만 더 추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여기 문제에서는 그걸 판단을 못해도 이 식을 기억을 못해도 풀 수 있었겠지만 쌤이 수업 때 항상 강조했던 거 행성이 중심별로부터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중심별의 광도에 비례한다라고 내가 요 식을 기억해 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디귿선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C하고 D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 동안에 받는 에너지가 똑같으니까 요게 똑같이 1이 되는 거야. 1배가 되는 거지, 1배. 자, 그런데 D의 중심별이 C의 중심별보다 광도가 몇 배 더 커? 4배 더 크니까 요게 4배가 더 큰 거야. 그치? 그럼 당연히 거리는 여기 제곱이 붙어 있으니까 몇 배 더 멀리 있을 수밖에 없어. 2배 더 멀리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따라서 이 디귿에 대한 정확한 해설은 D는 C보다 중심별로부터의 거리가 2배 더 멀다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디귿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는 거지. 이 식도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지?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10번 문제는 9번까지 쑥쑥쑥 잘 풀리다가 디귿선지에서 계산이 조금은 복잡해요. 알았지?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약간 초조감을 느끼면서 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뒷페이지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최대한 앞페이지에서 시간을 절약하는 게 중요하잖아. 근데 갑자기 10번에서 계산한 게 딱 나오니까 애들이 조금은 당했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시면 어떤 은하의 모습을 이라고 돼 있어. 그냥 특이은하라고 말도 안 하고 어떤 은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나 봐봐. 우리가 지금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얘가 지금 뭐처럼 보여? 그래, 별처럼 보여.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퀘이사는 은하지만 크기가 실제로도 작고 그 다음에 우리 지구에서부터 거리도 매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처럼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퀘이사를 별이다 이러면 맞아 틀려. 그건 틀린 거지. 근데 별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점상으로 보이는 이러한 식으로 보였다는 얘기는 요 은하는 딱 보자마자 뭐라는 것을 알아야 돼? 특이 은하 중에서 퀘이사구나. 됐지?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뭐가 나와 있는 거냐면 자, 여기 방출선 A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요게 바로 무슨 파장이 되겠어? 관측 파장이 되겠지. 됐지? 일단 요거 가지고 들어가 볼게요.
기억,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 양은 우리나보다 크냐 작냐를 물어봤는데 이것도 내가 솔텍이라든가 개념 테크트리에서 계속 정리를 해줬습니다. 퀘이사는 크기 자체가 크진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은하에 비해서 이 에너지가 방출되는 표면적, 에너지가 방출되는 영역은 작다 그랬어. 근데 이 퀘이사 같은 경우는 일반 은하에 비해서 에너지 방출량은 수백 배 이상이라고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단위 시간 동안 에너지 양, 방출되는 에너지 양을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 은하는 일반 은하에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은하보다 당연히 훨씬 더 크다라고 해야 되는 거야. 틀린 선지. 자, 그 다음에 니은 선지. 중심부에는 거대 질량의 블랙홀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 퀘이사뿐만 아니라 세이퍼트 은하, 그 다음에 전파 은하, 이런 특이 은하는 거대 블랙홀, 거대 질량의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죠. 자, 그래서 맞는 거야. 디귿선지. 은하까지의 거리는 400메가파스보다 뭐냐 가깝냐를 물어봤는데 어쨌든 우리가 자, 속어법으로 안 풀려요. 니은이 맞는데 니은하고 니은 디귿이 두 개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건 계산을 해야 된다고. 계산을 하는데 자, 봐봐. 일단 기준 파장이 얼마라고 돼 있냐면은 656.3이라고 돼 있어. 그럼 기준 파장이 656.3이야. 656.3. 그치? 요거 분해. 일단 우리가 적세편을 따져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적세편이는 기준 파장분의 파장의 변화량이 될 테니까 관측 파장이 얼마죠? 760이잖아. 그럼 760에서 뭐를 빼야 되는 거야? 656.3을 빼야 되겠지. 요걸 빼면 요게 얼마가 나오냐면 103.7이 나와. 103.7이 나온다. 아, 그런데 숫자가 좀 지저분해요. 그지? 왠지 계산하기 좀 싫은 약간 이런 숫자야. 그지?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정석대로 구하려면 요게 적세편이가 될 테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3 곱하기 10의 5제곱을 해서 후퇴 속도를 구한 다음에 다시 문제 조건에 허블 상수가 있으니까 후퇴 속도를 다시 허블 상수로 나눠가지고 거리를 구해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리고 딱 보니까 이 디귿선지가 이제 마지막이야. 이 다음에 묻는 거 없잖아. 그럼 우리는 이 디귿선지가 맞는지 틀리는지 정오사항만 판단하면 된단 말이야. 알았지? 맞는지 틀린지만 판단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400을 갖다가 아예 그냥 대입해서 풀어서 비교를 해버리면 되잖아. 이게 더 빠른 거란 말이야, 사실은.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쌤이 할까요? 자, 봐봐. 우리가 허블 법칙에 의해서 V는 HR이죠? 허블 상수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돼 있어? 70이라고 돼 있어. 그지? 70 맞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V는 HR이니까 H에다가 R, 거리를 400이라고 가정하자는 거야. 400메가파섹이라고. 그지? 이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후퇴 속도가 되겠지? 근데 우리가 후퇴 속도 구하는 공식이 하나가 더 있었네? 뭐가 있었지?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5제곱 킬로미터 퍼 세크 곱하기 뭐죠? 적세편이죠. 그지? 요걸 통해서 적세편을 한번 따져봐서 요거랑 지금 요 적세편이랑 비교를 하자는 거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자, 요걸 이렇게 한번 나눠주면 적세편이는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3 곱하기 10의 5제곱 요거 분의 47, 28이니까 2028에다가 0 3개, 28,000. 됐지? 그럼 여기서 0 3개 지워지고 여기 0 2개 남네? 이걸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요거는 분모는 300이네. 분자는 뭐가 돼? 28이네. 됐지?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따지는 거지. 300분의 그대로 써줘. 28. 요거하고 요거 중에서 누가 더 큰지를 비교를 해버리면 되잖아. 딱 느낌적인 느낌으로 봐도 얘한테 한 2배 정도 하면 얘랑 약간 비슷해. 똑같진 않지만 얘 2배 하면 600이니까 거의 비슷해. 얘한테 2배를 해봤자 얘가 더 크지, 분자가.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다고 일반적으로. 딱 봐도. 그치? 그럼 이쪽이 더 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지? 이 은하의 실제 적세편이는 거리를 400으로 따졌을 때보다 더 적세편이가 크니까 거리는 더 이 400보다 멀리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400메가파스보다 멀다? 무슨 맞는 선지다. 이렇게 풀어주면 조금은 우리가 그래도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잖아. 그냥 무지성으로 다 계산하면 좀 오래 걸리고 복잡하니까. 됐지?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대기와 해양에 의한 남북 방향으로의 연평균 에너지 수송량을 위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이 자료에서는 요게 지금 대기고 요게 지금 해양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온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라고 수업 때 열심히 많이 말씀드렸죠. 솔텍에서도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 많이 풀어봤고. 그럼 봐봐. 솔텍에서 거의 비슷한 식으로 나왔던 게 뭐가 있었냐면 자, 플러스는 북쪽 방향, 마이너스는 남쪽 방향이라고 나와 있으면 내가 뭘 생각하라고 그랬어? 에너지는 항상 과잉인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간다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그럼 얘는 에너지가 북쪽 방향으로 수송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북방부란 얘기죠. 왜? 북방부에서는 자, 저위도가 남쪽에 위치하고 고위도가 북쪽에 위치하니까
남는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에너지를 보낸다는 얘기는 북쪽 방향으로 에너지를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남반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오히려 북쪽에 저위도가 있고 남반구 입장에서는 남쪽에 고위도가 있으니까 에너지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북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 이 양수는 바로 무슨 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북방부를 얘기하는 거야. 항상 이거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음수는 뭐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는 남방부를 얘기하는 거지. 됐지?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그래프를 봤을 때 뭐를 봐야 되냐면 면적을 봐야 돼. 무슨 말이냐면 이 대기에 해당되는 요 면적, 이 면적. 그지? 이 대기에 해당되는 요 면적이 지금 해양에 해당되는 요 면적, 요 빗금치는 요 면적보다 더 어떻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수송하는데 대기와 해양이 그 역할을 하는데 누가 그 역할이 크다? 대기의 역할이 더 크다. 그 쌤이 솔택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과거 평가원 기출문제에서는 이런 자료가 없이 그냥 지엽적으로 물어본 적도 있었다. 그러니까 기억해둬라. 대기가 해양보다 열 수송을 더 많이 한다는 거 기억해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치? 어쨌든 간에 여기서 자료상으로도 판단이 가능하지. 자, 선지 가볼게요. A에서는 대기에 의한 에너지 수송량이 해양에 의한 에너지 수송량보다 많다라고 물어봤는데 이건 맞는 거지. A는 지금 여기 구간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 구간만 봤을 때도 자, 해양보다 대기가 열수송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선지. A는 대기 대순환의 간접순환 영역에 위치하냐를 물어봤는데 A는 지금 봤더니 0에서 30도 사이에요. 요거 무슨 순환이죠? 해들리 순환. 해들리 순환. 자, 우리가 간접순환이라고 한다면 패렐 순환이 간접순환이 되는 거고 해들리 순환은 무슨 순환이었죠? 직접순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선지. 마지막 디귿. B의 해역에서 쿠로시오 해류에 의한 에너지 수송이 일어나냐를 물어봤습니다. B의 해역이면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 자, 여기는 지금 내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무슨 구라고요? 북방부. 양수가 북방부니까 굳이 여기다가 쓴다면 이쪽, 사실은 이쪽에다 쓰는 게 더 맞았겠다. 그지? 여기서 이쪽이 바로 무슨 구를 얘기하는 거야? 북방부를 얘기하는 거겠지. 이쪽은 음수 쪽. 이쪽은 음수 쪽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쪽이 뭐가 되는 거야? 남방부가 되는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시 한번. 양수가 북방부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양수니까 여기가 이제 이 위도가 북방부가 되는 거고 음수는 남방부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남방부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지금 봤을 때 여기 B는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쪽 30도가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뭐가 있겠어? 그래, 아열대 순환이 있겠지. 아열대 순환. 아열대 순환인데 북방부니까 북방부의 아열대 순환은 태평양이라고 한다면 북적도 해류,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가 흐르잖아. 이 중에서 쿠로시오 해류는 뭐에 들어가지? 난류에 들어가니까 난류의 역할이 뭐죠? 저위도에 남는 열을 고위도로 수송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 따라서 B의 해역에서 쿠로시오 해류에 의한 에너지 수송이 일어난다. 이것은 일단 맞는 선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됐지?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11번의 디귿 선지를 풀면서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었을 수도 있어. 아니 우리가 대체 B해역이 어딘 줄 알고 그렇잖아, 그지? 이 쿠로시오 해류가 북방부에서 아열대 순환에 포함이 되는 것은 맞는데 여기가 뭐 태평양인지 대서양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요. 이걸 어떻게 풉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가 있는데 자 봐봐. B의 해역에서 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이 자료에서 이 B에 해당되는 여기는 얘들아 요 정도 위도대에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북방부에서 요 정도 위도대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쿠로시오 해류에 의한 에너지 수송이 일어난다가 이게 포함이 되는 거니까 맞는 거로 볼 수 있는 거잖아. 만약에 여기가 꼭 쿠로시오 해류만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쿠로시오 해류가 어쨌든 포함이 되는 개념이니까 이것은 맞는 거로 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가끔 학생들이 조금은 까칠하게 받아들이는 학생들은 야 이게 쿠로시오 해류라는 보장이 없잖아. 여기가 태평양이라는 보장도 없고 대서양일 수도 있고 그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틀렸어. 이런 논리는 안 된다고요. 쿠로시오 해류에 의한 에너지 수송이 일어나는 어떤 해당의 위도대가 포함이 되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맞는 거로 봐야 되는 거지. 약간 여기서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었을 것 같아서 알았지?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됐지?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니뇨로 아니냐 문제 나왔는데 평이했습니다. 대신에 쌤이 엘니뇨로 아니냐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지구학에서 실수 때문에 점수를 깎아먹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항상 문제에서 동태평양을 묻는지 서태평양을 묻는지를 꼭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여기 12번은 지금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 이 자료는 지금 무슨 태평양을 얘기하는 거다? 동태평양을 얘기하는 거다. 일단 동태평양이라고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내 있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해수면의 높이 편차를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그럼 생각해보자. 동태평양 입장에서는 엘니뇨 시기가 되면은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해지기 때문에 동쪽에 있는 물이 서쪽으로 잘 운반이 안 돼. 따라서 동태평양 입장에서는 평상시보다 해수면이 더 어떻게 돼? 높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양의 편차가 됐을 때가 엘니뇨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 자료에서 B가 지금 양의 편차잖아. 그러니까 얘가 바로 뭐일 수밖에 없다? 엘니뇨. 자, 반면에 라니냐 시기 때는요, 무역풍이 평상시보다도 더 강하게 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동태평양 입장에서 해수면이 더 평상시보다 낮아져. 따라서 음의 편차를 갖고 있는 요 A가 바로 뭐가 된다? 얘가 바로 라니냐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됐지? 자, 요거 가지고 자, 우리 선지 들어가겠습니다.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용승은 A가 B보다 약하냐를 물어봤는데, 자, A는 라니냐 시기야. 라니냐 시기 때는 당연히 용승이 엘니뇨 시기 때보다 동태평양 입장에서 강해야 되겠지? 틀렸어. 니은 선지,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A의 강수량 편차라고 했거든요. 자, 서태평양 꼭 확인해야 돼. 강수량 편차라고 했어. A는 뭐지? 라니냐. 라니냐 때는 동태평양은 평상시보다 더 고기압이 되고 서태평양은 평상시보다 더 저기압이 되니까 서태평양 입장에서는 비가 평상시보다도 더 많이 오죠. 따라서 강수량 편차는 양의 값이 맞죠. 마지막 디귿선지, 적도 부근 해역에서 동태평양 해면 기압 편차에서 서태평양 해면 기압 편차를 뺐다라고 돼 있어. 요걸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어차피 같은 맥락이긴 한데 이런 거지. 지금 A하고 지금 B를 물어봤으니까 A는 무슨 시기야? 라니냐 시기야? 써볼게요. B는 무슨 시기야? 엘니뇨 시기야. 엘니뇨 시기. 자, 그럼 보자. 라니냐 시기는 엘니뇨 시기보다 동태평양에서 기압이 더 어때? 더 높죠. 그러니까 당연히 동태평양 해면기압 편차가 라니냐 시기가 엘니뇨 시기보다 클 것이다. 그치? 그 다음에 서태평양 해면기압 편차를 물어봤는데 라니냐 시기는 엘니뇨 시기보다 서태평양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 기압이 더 낮죠. 그러니까 서태평양에서 기압 편차는 라니냐 시기가 엘니뇨 시기보다 더 작을 것이다. 그러면 요렇게 빼는 거니까 당연히 A가 B보다 크다는 맞는 선지가 될 수밖에 없다. 요렇게 풀어도 좋고, 아니면 조금은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는 거지. 라니냐 시기 같은 경우는, 그지? 동태평양 입장에서 평상시보다 기압이 더 높아지니까 편차가 무슨 값을 가져? 양수값. 그지? 근데 엘니뇨 시기 같은 경우는 동태평양에서 편차가 무슨 값을 갖겠어? 음수값을 갖겠지. 그지? 동태평양 입장에서. 그 다음에 서태평양을 해보자. 서태평양 입장에서 따져보면요. 라니냐 시기는 서태평양 입장에서 얘들아 기압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당연히 편차가 음이 된다고. 엘니뇨 시기는 당연히 양수가 되겠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요걸 빼고 여기서 요걸 빼는 거야. 요건 좀 이제 산수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럼 얘는 양수 빼기 음수가 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양수가 돼. 근데 얘는 음수 빼기 양수가 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음수가 돼. 그러니까 양수는 음수보다 값이 크니까 자, 이쪽이 더 크다. 이렇게 풀어주면 조금 산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알겠지? 자, 그래서 어찌된 간에 디귿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니까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런 문제 내가 언제 한번 나올 줄 알았어요. 자,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진 않았겠지만 요런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됩니다. 솔텍에서도 내가 이런 유형의 내용을 설명을 했고 강조 많이 했었던 내용이거든요.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A하고 B가 있는데 이 두 우주 모형은 지금 보니까 시간에 따른 팽창 속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그지? 자, 근데 일단 봤을 때 여기 Y축이 있잖아. 팽창 속도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바랍니다. Y축이 우주의 크기가 아니야. 팽창 속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시간에 따른 우주의 팽창 속도를 나타낸 거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선지 한번 가볼게요. T 시기에 A의 우주는 팽창하고 있냐를 물어봤어. 자, T 시기면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A가 지금 여기쯤에 찍히죠. 근데 지금 봤을 때 현재의 팽창 속도를 1로 잡았으니까 1보다도 T 시기에는 A의 팽창 속도가 더 컸던 시기야. 그러니까 당연히 팽창하고 있죠. 맞습니다. T 시기 이후 현재까지 B의 우주는 계속 가속 팽창하냐? 계속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봐봐. 자, B는 지금 요걸 얘기하는 건데 자, T 시기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봤으니까 여기서 지금 팽창 속도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요 구간은 아마도 감속 팽창하던 구간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부터 어딘가부터는 가속 팽창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물론 현재도 지금 가속 팽창을 하고 있는 거지. 됐지? 자, 그래서 감속을 하다가 가속을 한 거기 때문에 자, 요 선지는 계속이 아니니까 틀린 선지가 되는 거야. 됐지? 자, 마지막 디귿.
이 디귿이 이 문제의 가장 핵심 선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T 시기의 우주 배목사의 온도는 A가 B보다 높냐 낮냐를 물어봤거든. 자, 그럼 보자. 문제 발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세 번째 줄, 현재 우주 배목사의 온도는 A와 B에서 동일하다라고 돼 있어. 자, 그럼 봐봐. A와 B에서 현재 우주 배경복사의 온도가 동일하다는 말은 어떤 조건을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A와 B는 현재 입장에서 우주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야. 크기가 같아. 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걸 느낌적인 느낌으로 가지 말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아두자고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과거 평가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지. 빛의 파장은 우주의 크기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 우주의 크기에 비례하여 빛의 파장이 길어지는 거란 말이야. 됐지?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주 배경 복사의 빛의 파장은 얘들아 뭐에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어? 자, 우주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 맞지? 우주의 크기에 비례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온도에 뭐 하는 거지? 반비례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파장은 다시 얘는 온도에 반비례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자, 온도에 뭐가 반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냐면 우주의 크기에 반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됐지? 근데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돼 있다고요? 요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주 배경복사의 온도가 같다고 돼 있어. 그럼 우주 배경복사의 온도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요 시점에서 우주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우주 배경복사의 온도는 어떤 거야? 동일한 거야. 크기가 같으니까 온도는 동일한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됐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물어본 것은 뭐냐면 T 시점에 우주 배목사의 온도가 누가 더 높고 낮음을 지금 따지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봐봐. 지금 A하고 B를 봤을 때 T에서부터 현재까지 오면서 누가 평균 팽창 속도가 더 크니? 평균 팽창 속도는 A가 B보다 더 크다고. 쌤, 얘는 근데 감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쌤이 수업 때 얘기했었지. 감속이냐 가속이냐는 우리가 팽창 속도가 어느 시점에 누가 더 컸냐 작았냐하고는 다른 의미란 말이야. 그치? 얘는 계속 빠르게 감속 팽창을 하고 있고 얘는 감속을 하다가 가속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그래프보다 이 그래프가 Y축에 계속 위에서 놀고 있단 말이야. 그 말은 평균 팽창 속도가 A가 B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이 시간 동안에 우주의 크기가 증가량은 누가 더 클 수밖에 없냐면 A 우주 모형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근데 현재는 우주의 크기가 똑같아. 그럼 무슨 말일까요? 당연히 T 시점에서는 A의 우주 모형일 때가 B의 우주 모형일 때보다 우주의 크기가 더 작은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A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T 시점에서 자, 요런 식으로 자, 현재부터 그릴까요? 현재 우주의 크기는 동일해. 여기서 이제 우주의 크기에 비해서 내가 원을 그렸다라고 가정해보자. 이거 같다고요, 현재. 그지? 현재 같아. 근데 A의 우주 모형은 어떤 상태였냐면 T 시점에서 우주의 크기가 더 작았다가 이런 식으로 된 거야. 근데 B의 우주 모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B는 자 T 시점에서 우주의 크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컸다가 이렇게 된 거야. 그치? 현재 우주의 크기는 동일하다. 왜? 현재 우주 배목사의 온도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됐지? 그러면 당연히 우주의 평균 팽창 속도가 이 기간 동안에 T 시점부터 현재까지 오면서 이 기간 동안에 얘가 더 크게 팽창을 했잖아,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더 T시점은 작았다가 요렇게 된 거고 얘는 좀 더 컸는데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현재 우주의 크기는 동일한데 A의 우주 모형일 때가 이 기간 동안에 더 빠르게 팽창을 했기 때문에 T시점일 때는 더 우주의 크기가 작았던 거야. 지금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지. 그럼 우주의 크기가 T시점일 때 A 우주 모형이 B 우주 모형보다 더 작았기 때문에 이때가 당연히 크기가 작았다, 온도가 더 됐다, 더 높았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거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주 배목사의 온도는 A가 B보다 낮냐? 이건 틀린 선지가 되는 거지. A가 B보다 높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풀지 말고 쌤이 여기서 얘기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알았지? 다시 한번 빛의 파장은 우주의 크기에 비례하여 길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 빛의 파장은 당연히 온도하고 다시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됐지?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후변화 외적 요인 문제 나왔는데 뭐 요 정도 문제면은 그렇게 기후변화 외적 요인 문제 중에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알겠지? 자, 같이 가볼게요. 항상 기후변화 외적 요인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어떠한 요인을 우리가 통제 변인, 즉 고정값으로 놓고 어떠한 변화만 줬는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경사각과 공정궤도 20일 이외의 요인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세차 운동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내가 너희한테 항상 강조했던 게 뭐지? 현재의 지구 상태는 외워둬야 된다. 우리가 문제에 따라서 과거에 이미 평가원에서 현재의 지구 상태가 경사 방향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고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 문제도 그래서 현재의 지구 상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정을 하고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됐지? 어쨌든 간에 요게 자전축의 경사각, 알았지? 요게 20률의 변화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부터 가볼게요. 35도 N에서 북방부 중위도에서 기온의 연교차를 물어봤습니다. A하고 현재를 물어봤어요. 자, A 시기를 보자. A 시가 여기야. 그지? 그 다음에 현재는 여기야. 근데 딱 보니까 뭐가 같냐면 자전축의 경사각이 똑같아. 그럼 이제 변수는 뭐밖에 없어? 그래, 20률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한 학생들은 사실 그림 그리지 않아도 이런 데서 시간 전략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 내가 니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조건은 변하지 않고 20률만 바뀌었을 때는 북방부 입장에서 20mm이 커질수록 연교차는 작아지고 남방부 입장에서는 20mm 커질수록 연교차가 커진다 그랬어. 이건 자주 나오는 거니까 외워두면 좋다 그랬지. 그래서 암기가 돼 있는 학생들은 아 그래 경사각은 둘이 똑같으니까 이제 20mm만 따지면 되겠구나. 그럼 20mm를 봤을 때 A는 지금 20mm 요 정도고 현재는 요 정도니까 누가 더 20mm 크지? A식일 때가 20mm 더 크다고. 근데 여기서 물어본 것은 무슨 그룹을 물어봤지? 북방부 중위도를 물어봤으니까 북방부 중위도 입장에서는 20mm 클수록 연교차가 작다. 따라서 A씨가 현재보다 작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선생님은 해설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자전축의 경사 방향은 변함이 없는 거기 때문에 현재의 지구 상태하고 자전축의 경사 방향은 똑같이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자 태양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린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무슨 점? 근일점. 여기는 무슨 점? 원일점이 될 거야. 됐지? 그랬을 때 현재의 지구 상태는 내가 항상 강조했었죠.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북방부가 무슨 철? 겨울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태라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요. 지금 모든 시기가 경사 방향으로 봤을 때는 북방부는 겨울철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근일점이 있을 때 북방부는 겨울철이 돼야 되고 원일점이 있을 때 북방부는 무조건 여름철이 돼야 된다는 거야. 경사 방향의 변화는 없으니까 현재하고 똑같은 거지. 이 상태에서 자 여기는 지금 북방부가 겨울입니다. 써볼게요. 겨울. 여기는 북방부 무슨 철? 여름철. 자 근데 봐봐. A 시기하고 B 시기의 자전축의 경사각은 똑같아. 근데 20률은 A 시기하고 현재 중에서 A 시기가 A 시기와 현재는 자전축의 경사각은 똑같아. 근데 20률이 A 시기일 때가 현재보다 더 어때? 더 커. 그럼 20률이 더 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요 태양의 초점이 위치한 태양이 조금 더 근일점 쪽으로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지? 그럼 A 시기일 때는 현재에 비해서 20률이 더 크니까 겨울에 태양과의 거리가 더 어때? 가깝지. 겨울이 좀 더 따뜻한 겨울. 그 다음에 여름에 태양과의 거리가 더 멀어지니까 여름이 조금 더 시원한 여름이 되겠지. 따라서 연교차가 더 작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았지? 자, 니은 서지 가볼게요.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을 물어봤습니다. 내가 항상 강조했죠? 우리가 기후변화 요인을, 외적 요인을 잘 푸는 방법은 각각의 선지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봐야 된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야. 그럼 내가 지구 전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태양과의 거리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라고 내가 누누이 강조했었죠. 그럼 태양과의 거리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럼 니은 선지는 뭐를 봐야 되는 거야? 그래, 20률을 봐야 되는 거지. 근일점에 위치한다고 했지. 그러면 20률이 클수록 근일점의 거리는 더 어떻게 돼? 가까워지기 때문에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더 많을 거라는 거야. 그럼 지금 B하고 지금 현재를 비교하라고 돼 있으니까 B하고 현재 지금 뭐를 보면 돼? 20률을 보면 되겠지. 근데 B하고 현재 20률을 봤더니 둘이 어때요? 20률이 똑같아. 20률이 똑같아? 그럼 무슨 말이지? 그래, 같은 거야. 그러니까 맞는 거지. 맞는 거지. 알았지? 자, 그 다음 디귿선지 35도 S에서 겨울철 평균 기온을 물어봤습니다. 자, 봐봐. 35도 S면 남방부 중위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겨울철 평균 기온을 물어봤으니까 이것도 내가 뭐라 그랬어? 수업 시간에. 동일한 계절에서의 어떤 그 기온을 물어보는 경우는 이 경우는 동일한 계절에서의 뭐를 봐라? 태양의 남중고도를 보면 된다. 그럼 태양의 남중고도가 지금 35도 S에서 누가 더 크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지? 물론 우리가 남방부라고 한다면 남중고도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아요. 왜냐하면 남방부에서는 태양이 남중하는 게 아니라 북중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의 최대 고도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해. 어쨌든 그러면 A하고 B를 봤을 때 A하고 B를 보면 자전축의 경사각을 보게 되면 A는 지금 자전축의 경사각이 여기 찍히는데 B는 자전축의 경사각이 여기 찍혀야 되잖아. 그치? 그럼 A일 때가 B일 때보다 자전축의 경사각이 더 어때?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전축의 경사각이 클수록 여름철 태양의 최대 고도는 더 높아지는 거지만 겨울철 태양의 최대 고도는 더 어떻게 되는 거야? 낮아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A 시기가 B 시기보다 낮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태양의 최대 고도가 더 낮으니 기온도 더 낮은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디귿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쌤, 근데요. 여기서 20률도 지금 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A하고 B의 지금 20률이 다른데요. 그치, 20률이 다르죠. 근데 쌤이 뭐라고 그랬어? 이런 문제 풀 때는요. 하나만 갖다가 따지고 넘어가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차피 20률 갖다가 고려를 하더라도 결과치는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거 당연한 얘기지, 그치? 그래서 자, 이렇게 본다면 니은하고 디귿이 정답이니까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고지자기 문제가 될 텐데, 최근 평가원 문제에서 이 고지자기 문제는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어느 정도 난이도를 조금 자제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지? 이 고지자기 문제는 사실은 문제를 많이 개발해서 어렵게 꼬아내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어떤 주제거든요. 근데 최근은 그래도 조금은 뭔가 담백하게 내는 느낌이에요. 근데 항상 여기는, 센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정확하고 또 심화 내용을 잘 기억을 하고 또 어려운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좀 평이했어. 일단 가볼게요. 동일 경도를 따라 이동한 지게의 현재 위치와 시기별 고지자극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지? 일단 기억선지부터 가볼게요. 90MA의 지게는 북방구 위치하였느냐? 자, 90MA를 찾아보자. 90MA는 지금 여기 고지자극의 위치가 찍혀. 그지? 그러면 현재 지게는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자, 항상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지? 자, 현재 지게에서, 그지? 현재 지게에서 그 시기에 해당되는 고지자의 극까지의 거리는 뭐와 같은 거다? 바로 그 시기, 진북과 지게의 위치와 거리와 같은 거다. 따라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주면 되는 거지? 자,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 거지. 됐지? 그럼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맞춰주게 되면은, 자, 여기가 60도 위도에 있었으니까 여기를 진북에 맞춰주게 되면 30도만큼 이동을 해야 돼. 그럼 얘가 30도만큼 이동을 하려면 요 길이와 똑같은 길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지게도 30도만큼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밑으로 30도만큼 내려가면 여기 찍혀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다? 90MA 때의 바로 지게의 위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얘들아, 요 위치는 지금 어디가 되겠니? 좀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10도 S 정도가 될 거야. 10도 S. 요 위도에 있었다 이거지. 미안. 15도 S. 15도 S에 있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쨌든 북방구 위치하였다? 틀렸어. 남방구 위치한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니은선지. 지게에서 구한 고지자기 복각은 400mA일 때가 500mA일 때보다 크냐 작냐를 물어봤어. 자, 근데 봐봐. 고지자기 복각은 얘들아 위도에 비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문제를 풀 때는 빨리 푸는 방법 어떻게 풀면 되는 거지? 400mA 찾아. 여기 있어. 500mA 찾아. 여기 있어. 그럼 현재 지게 입장에서 400mA일 때보다 500mA일 때가 더 거리가 어때? 가깝지. 거리가 가깝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400mA일 때보다 500mA일 때가 더 이 지게는 고위도에 있었어. 고위도에 있었으니까 고지자기 복각이 크기가 더 돼야 돼? 커야 되는 거야. 그래서 400mA일 때가 500mA일 때보다 작다. 맞는 선지죠.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마지막 디귿. 지게의 평균 이동 속도는 400에서 250mA. 자,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니? 지금 봤을 때 150mA의 차이가 나. 시간이 150mA의 차이가 나. 맞지? 자, 그 다음에 90에서 현재까지는 당연히 90mA의 시간의 차이가 나. 됐지? 근데 여기서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자, 이동 거리를 봐야 되겠지? 이동 거리는 위도 변화를 보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400mA 때는 지금 여기야. 그 다음에 250mA는 지금 여기야. 그럼 요만큼에 해당되는 위도 변화. 그지? 결국 요때 고지자의 극의 위치와 요때 고지자의 극의 위치의 이 위도의 차이가 결국은 지게의 위도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이 기간 동안에 지게가 이동해 간 어떤 위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봐봐. 조심해야 돼. 여기가 60도니까 여기는 지금 75도야. 75도에서 여기 90도니까 요만큼이 15도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도가 되겠어? 30도야. 이거 봐, 30도만. 이 시간 동안에 30도로 이동한 거지, 지게는. 그치? 자, 근데 90에서 현재까지라고 했으니까 90은 지금 여기 찍혀 있고 현재는 당연히 지리상의 북극에 있는 거야, 고지자의 극의 위치가. 항상 현재는 진북에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지금 보니까 60도에서 여기까지니까 여기가 몇이 되겠어? 역시 30도라고. 아, 그럼 이런 얘기구나. 요 기간 동안에도 지게는 30도만큼을 움직인 거고 요 기간 동안에도 동일 경도를 따라서 지게는 30도만큼 이동한 거야. 그럼 이동거리는 똑같지? 이동거리는 똑같은데 이때가 시간이 더 오래 걸렸으니까 평균 이동 속도는 이쪽이 더 어때야 돼? 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틀린 선지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니은이 정답이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6번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상당히 좋은 문제고 괜찮은 문제인데 선생님이 요와 같은 문제는 내가 솔텍 파트 2에서 요거보다 더 어려운 어떤 난이도의 문제로 특히 요 니은 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가 2번이나 풀어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것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내가 이것도 언제 한번 나온 줄 알았어, 내가. 자, 가볼게요. 일단 지금 보니까 요거랑 요 별 중 요 두 개의 어떤 주결성 중 하나는 태양 질량의 1배고요. 나머지 하나는 태양 질량의 5배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기역과 니은 중에 하나는 대류, 하나는 복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선생님이 솔텍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별은 얘들아 어떻게 되어 있죠? 내부 구조가 핵, 복사층, 대류층. 그지? 그 다음에 태양 질량의 약 1.5배, 교과서에 따라서는 약 2배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태양 질량의 약 1.5배보다 질량이 더 큰 주결성은 내부 구조가 대류 핵과 복사층으로 되어 있다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봐봐. 쌤, 그러면요. 태양 질량의 약 1.5배보다 더 작은, 즉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별은 핵은 얘들아 복사 형태니 아니면은 대류 형태니 핵도 복사야. 알았지? 이런 경우는. 근데 우리가 이제 층을 구분하기 위해서 핵, 복사층, 대류층 이렇게 구분하는 거지만 실제로 핵도 굳이 얘기하자면 열을,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복사에 의해서 전달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럼 이제 봐봐.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 있잖아. 자, 요 기억이 만약에 복사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지. 복사.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뭐가 되는 거야? 대류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가 대류층이 되겠지. 그지? 자, 그럼 봐봐. 얘가 만약에, 자, 여기가 다 대류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가 대류 핵이 되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뭐가 되겠어? 복사니까 여기가 이제 복사층이 되겠지. 자, 그럼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냐? 지금 얘 같은 경우가 그러면 핵이 지금 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태양 질량의 1배가 되는 어떤 주결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전체 반지름, 전체 1까지를 반지로 잡은 거잖아. 전체 반지름에 대해서 0.2 정도에 해당되는 요 범위에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핵과 복사층이 다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대류층은 여기서부터까지가 다 대류층이야. 말이 돼요? 안 되지. 기본적으로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별은 핵, 복사층, 대류층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대류층에 해당되는 어떤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지. 최소한 0.5, 전체 1로 잡았을 때 0.5보다는 작아야 된단 말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얘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얘가 태양 질량의 5배의 질량을 갖는 주결성이라고 했을 때 대류핵이 전체 거리 1에 대해서 0.7만큼이 다 핵으로 차지하고 있다? 이건 거리가 맞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된다 이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정리를 하자면 자, 결과적으로 요 기억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요 기억이 바로 대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바로 대류핵이구나.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되겠어? 여기가 바로 복사층이 되겠지. 복사층.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대류니까 얘는 바깥쪽이 대류니까 얘는 대류층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바로 뭐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는 핵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디까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복사층이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알았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별에서 핵도 복사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방식이 된다. 굳이 얘기한다면. 근데 우리가 층을 나눌 때는 이렇게 3개로 나눠주는 거지. 보통 일반적으로. 됐지? 자, 이렇게 보면서 자,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대류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태양 질량의 5배가 되는 주결성, 얘는 태양 질량의 1배가 되는 주결성이라고 판단이 가능합니다. 선지 가볼게요. 기억, 니은은 복사이냐? 자, 니은이 자, 요 색깔을 얘기하는 거니까 요게 복사가 맞죠? 대류가 일어나는 영역의 전체 질량은 가가 나의 10배짜리 물어봤어. 자, 요거 한번 따져보자. 어떻게 따지는 거냐면 가 같은 경우는 핵이 대류핵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대류가 일어나는 영역의 전체 질량이라고 했으니까 요 밑에 질량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럼 전체 이 별의 질량을 1로 잡았을 때 대류가 일어나는 영역에서의 질량은 얼마가 돼? 0.25 정도가 되는 거지. 상대값으로 봤을 때. 그러면 얘들 봐봐.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봤을 때 자, 얘가 가가 되는 거지. 가나가 빠져 있다. 쏘리. 요게 가가 되는 거고 요게 나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시험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가 같은 경우는 지금 봤을 때 자, 얘는 대류가 일어나는 영역에서의 질량이 0.25 정도가 되는 거야. 전체 1로 잡았을 때. 됐지?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나 같은 경우는 요만큼이 대류가 일어나는 영역의 질량이 되는 거니까 1에서 뭐를 빼주면 돼? 0.975를 빼주면 되겠지. 그럼 1에서 0.975를 빼면 얼마가 되냐면 0.025가 되겠네.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니은 선지는 낚시야. 요것만 봤을 때는 얘가 얘의 몇 배?
딱 10배가 된다고. 근데 쌤이 이거 솔텍에서 내가 풀어주면서 강조했었지. 애초부터 얘의 전체 질량과 얘의 전체 질량이 같아 달라. 달라. 여기 1이라고 돼 있는 것은 얘 입장에서 전체 질량을 1로 본 거고 여기 1이라고 돼 있는 것도 얘 입장에서 전체 질량을 1로 잡은 거잖아. 알겠지? 그럼 얘는 실제로 전체 질량이 5배가 크잖아. 누구보다? 얘보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뭐를 해줘야 되는 거야? 5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10배가 될 수 없는 거지. 알겠지? 요렇게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됐고요. 디귿선지. 주기열 단계 동안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영역에서 헬륨 함량비의 평균 증가 속도. 자, 발문은 어렵지만 쌤이 요런 선지도 내가 풀어줬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질량이 더 큰 주기열성은 중심부의 온도도 더 높다. 중심부의 온도가 더 높다는 얘기는 같은 시간 동안에 수소핵 융합 반응이 더 빠른 속도로 나타난다. 즉, 수소가 헬륨으로 더 빨리 전환이 된다라고 내가 수업 때 열심히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주기열성 단계에서 머무는 시간이 짧은 거다. 알았지? 왜? 우리가 주기열성 단계에서 머무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중심핵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다 전환될 때까지의 시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질량이 큰 주기열성은 중심핵에서 수소의 어떤 개수는 초반에 많았을지 몰라도 그만큼 수소가 헬륨으로 같은 시간 동안에 더 빨리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주기열성에서의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다라고 내가 이렇게 원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열심히 말씀드렸었죠. 따라서 결국 수소가 더 빠른 속도로 소모가 된다는 얘기는 전환이 된다는 얘기는 헬륨도 더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자 헬륨 함량비의 평균 증가 속도는 가가 나보다 빠르다. 이것은 당연히 맞는 선지가 될 수밖에 없다. 알겠지?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아마 9월 모의고사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이슈가 될 만한 문제가 아니었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았지?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조금은 되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만한 문제였거든요. 물론 우리가 19번이나 20번도 난이도가 낮진 않았어. 근데 아마도 잘하는 학생일수록 더 많이 틀릴 수가 있었던 문제는 17번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 17번은요,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너희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평가원에서 어떤 발문이 주어지는 거는 아무 이유 없이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풀 때 여러분 특히 요 디귿선지가 가장 어려웠을 것 같은데 디귿선지에서 여러분들이 낚시에 걸리지 않으려면 뭐를 봐야 되느냐? 거기 우주의 크기는 은하간 거리를 나타낸 척도이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건지를 판단하려고 노력했어야 돼. 왜? 그러한 단서를 보고서 판단을 해야 우리가 이 출제자의 의도대로 선지를 풀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항상 기출문제 분석하는 거 너무 좋고 기출문제 여러 번 푸는 거 너무 좋다. 근데 나한테 와서 쌤, 수능 때까지 기출문제 몇 번 돌릴까요? 저 지금 3번 돌렸는데요. 한 5번 돌릴까요? 이런 질문 하는데 몇 번 돌리는가가 중요하기보다는 그거보다는 한 번 분석할 때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되고 기출문제를 우리가 분석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평가에서 어떤 발문을 썼고 어떤 워딩을 넣었고 왜 이 문제에 이런 단서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디귿선지를 푸는 가장 중요한 실마리는 단조건에 있는 거야. 우주의 크기는 은하간 거리를 나타낸 척도이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건지를 판단했으면 출제자의 의도대로 디귿선지를 풀 수 있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내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전체 설명을 하면서 내가 추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볼게요. 자, 지금 우주의 구성 요소 지금 A, B, C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치? 자, 그랬을 때, 자,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세 개를 더한 밀도가, 우주의 구성 요소의 총 밀도는 현재 1이다라고 했어. 그러면 봐봐. 얘가 0.27이고 얘가 0.05니까 얘네 둘을 더한 것을, 1에서 얘네 둘을 더한 것을 뭐 해주면 돼? 빼주면 얘의 밀도가 나오겠지. 그럼 얘의 밀도가 얼마가 나오냐면 빼주면 0.68이 나온다고. 일단 여기가 됐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B가 과연 우주의 구성 요소에서 누구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겠다. 판단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현재 우주의 구성 요소에서 암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가장 크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개의 밀도 중에서 얘가 가장 크니까 얘가 암흑 에너지가 될 수밖에 없다. 됐지?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두 번째 방법은 자, 암흑 에너지는요, 시간이 지나도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그리고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은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밀도가 감소합니다. 근데 얘가 0.68인데 T 시기도 0.68이니까 요 두 시기의 밀도가 똑같죠? 그러니까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암흑 에너지가 된다. 됐지? 그 다음에 자,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얘보다 밀도가 더 크니까 A가 바로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암흑 물질이 될 수밖에 없고 이 C가 바로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보통 물질이 될 수밖에 없다. 됐지? 어느 시기든 간에 우주의 구성 요소에서 암흑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보통 물질보다 클 수밖에 없고 이 말은 밀도도 암흑 물질 밀도가 보통 물질보다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얘가 암흑 물질, 얘가 보통 물질이 되는 거지. 일단 여기가 됐지? 자, 선지 가볼게요. 중력렌즈 현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중력렌즈 현상, 그 다음에 나선 은하의 회전 속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뭐의 존재를 알아낼 수 있죠? 암흑 물질의 존재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존재함을 추정할 수 있다. 요거 맞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니은 선지.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B의 총량은 일정하냐를 물어봤는데 B는 암흑 에너지고 우주가 팽창해서 공간이 팽창하는 동안에 우주의 크기가 커지는 거에 비례하여 암흑 에너지의 총량도 따라서 증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B의 총량은 일정한 게 아니라 총량은 증가해야 돼. 밀도가 일정한 거지. 총량은 증가해야 되지. 자, 디귿선지. T 시기의 우주 구성 요소 중 C가 차지하는 비율은 10%보다 높냐 낮냐를 물어봤어. 그럼 봐봐. 일단 여기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조심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디귿선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내가 수업 때도 너희한테 계속 강조했지만 밀도라는 말하고 비율은 다르다 그랬잖아. 여기 제시된 것은 각각의 밀도가 제시가 되어 있는 거고 요거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라고. 알았지? 근데 여기까지 일단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선지가 어려웠던 이유가 자 이제 생각을 해보자. 지금 보니까 우주의 크기가 1에서 0.5야. 즉 T 시기는 현재보다 우주의 크기가 절반이 된다고. 2분의 1배란 말이야. 그러면 아 그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 될 테니까 우주의 크기를 만약에 부피라고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부피가 절반이 됐어? 그러면 부피가 절반이 됐으니까 밀도는 2배가 되겠구나. 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그치? 그리고 이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은 얘들아 총량이 질량이 시간이 지나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그럼 질량은 일정한데 요때는 요때의 절반이니까. 그치? 부피가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자 밀도는 2배가 돼야겠네? 그럼 얘가 0.05니까 요때는 0.1이겠구나. 됐지? 그럼 얘도 0.27에다가 똑같이 뭘 해주면 돼? 똑같이 2배를 해주면 얘는 얼마가 되겠어? 0.54가 된다. 그래 놓고서 이제 비율이니까 계산을 하는 거지.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0.54에다가 더하기, 그 다음에 0.68에다가 더하기, 그 다음에 0.1. 요거 분의 C가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요거에 대해서 C가 차지하는 비율이 바로 뭐야? 0.1이지. 그 다음 퍼센티지니까 곱하기 100 하면 되겠지. 이렇게 계산하면 10%보다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 맞았어 라고 생각하면 생각은 열심히 잘 했어. 비율이란 말까지도 생각을 하고 잘 계산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크기라는 게 과연 부피의 개념이야 이거야. 크기라는 게. 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항상 평가를 해서 발문은 쓸데없이 발문을 넣는 경우는 없다고.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거기서 우리 무슨 조건이 있다고요? 단 우주의 크기는 은하 간의 거리를 나타낸 척도이다.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얘기해 볼게요. 우주의 크기는 은하 간의 거리를 나타낸 척도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때 우주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리의 척도가 되는 거지 이 자체가 부피의 척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단서가 없으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크기라는 게 지금 이 자체가 이미 부피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거리를 얘기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 조건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천문이라고 하는 개념, 이 지구과학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우주 파트에서 크기라고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 발문에서 제시한 것처럼 은하 사이의 어떤 거리, 즉 거리의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자, 이거랑 좀 별개의 내용이긴 한데, 쌤이 수업 때 뭐라고 했냐면, 쌤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라고 내가 말한 적이 있었어. 그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 그지? 그래서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내가 어떻게 계산된다고 했냐면 허블 상수분의 빛의 속도로 계산된다. 이게 바로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고 단 이때 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얘들아 우주가 탄생한 시점부터 빛의 속도로 멀어진다고 가정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계산이 되면 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우리 은하를 여기다가 중심으로 잡는다고 가정했을 때 요만큼의 반지름에 해당이 되는 거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주가 탄생 시점부터 빛의 속도로 멀어진다고 생각했을 때의 반지름 R이 되는 거다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그지? 이렇게 계산된 것은 얼마가 나오냐면 약 138억 광년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쌤이 실제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점까지의 실제 거리는 요거보다 훨씬 더 먼 게 이제 사실이긴 하지만 그거는 내가 지금 이 문제하고는 별개의 내용이니까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여기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조차도 크기라는 말, 관측가랑 우주의 크기라는 말 자체를 반지름의 개념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우주의 지평선까지 반지름의 개념으로 쓰였다고요. 요걸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본다면.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실제로 천문에서 크기라는 개념은 어느 정도 거리의 척도의 크기로 쓰였다라는 거지 부피의 척도로 크기가 쓰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주고 디귿선지를 풀어감에 있어서 우리 의도대로 풀어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힌트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니들이 그 괄원에 들어간 말이 무슨 말인지를 판단을 못하고 디귿선지를 풀면 이런 식으로 풀어서 오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러한 선지였다는 거야. 그럼 이제 썸이 무슨 말하는지를 알았을 때니까 요건 지워보고 아 결과적으로 이 평가원의 의도는 여기서 이 우주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은하 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척도니까 거리, 길이의 개념이에요. 이 자체가 부피의 개념이 아니에요 라는 얘기잖아. 그럼 우리는 여기는 뭐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 파이 r,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뭐에? 거리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지. 부피는.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어야 된다는 거야. 쌤 근데요 우주가 그럼 완벽한 구입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구냐 구가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리의 개념이 아니라 뭐다? 3차원 공간의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피의 어떤 척도로 따져줘야 된다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지? 그럼 이제 따져보자. 자, 얘가 1에서 0.5가 됐다는 얘기는 크기가 0.5 절반으로 줄어들었어.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 부피로 얘기한다면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몇 분의 몇? 세제곱에 비례하는 거니까. 그치? 자, 그래서 2의 세제곱이니까 8분의 1로 우리가 부피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야. 그럼 8분의 1로 부피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고 자,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의 총량, 질량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피만 8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까 이때 밀도는 몇 배가 될 수밖에 없다? 8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하는지.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8을 해야 돼. 자, 볼게요. 자, 여기다가 곱하기 8을 합니다. 그럼 여기가 얼마 되겠어? 0.4가 되겠지. 됐지? 여기다가도 곱하기 8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얘는 2.16이 나와. 2.16. 근데 이 문제에서 뭐라고요? C가 차지하는 비율을 물어봤으니까 자 이제 계산합니다. 어떻게 계산을 해야지 정확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냐면 2.16에다가 더하기 그 다음에 0.68에다가 더하기 마지막으로 0.4를 더한 다음에 요거에 대한 뭐 0.4가 되는 거지. 그리고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됐니? 이렇게 계산하면 10%보다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더 크게 나온다고. 그래서 얘는 틀린 선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랬지. 우리가 17번이 내용상으로 중요한 것도 있긴 하지만 17번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반성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평가 문제를 분석하고 풀 때는 항상 거기 딸려있는 단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해야 생소한 문제가 나왔을 때도 어떤 선지를 내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너희들은 그냥 문제를 푸는 거에만 급급해서 문제를 푸니까 출제자의 의도대로 풀지를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가령 예를 들면 우리 2단원에서 태풍 문제에서 있잖아. 뭐 예전에 평가에서 이런 문제 나왔었잖아. 태풍의 진행 축을 기준으로 해서 뭐 좌우의 등압선의 간격은 대칭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단서들. 조금은 어려운 이러한 발문들을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게 이런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뭐를 갖다가 디귿선지를 풀어야 된다? 우주의 크기는 은하 간 거리를 나타낸 척도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크기라는 요 용어는 부피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도대로 맞춰서 풀어보세요. 지금 이 의도가 되는 거란 말이야. 이거는 길이의 개념이에요 라는 거지. 거리의 개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부피로 얘를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자,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이 정도면 충분히 내가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8번 문제. 자, 우리 광도 계산하는 문제 나왔는데요. 자, 우리가 이번 6월 모의고사도 그렇고 9월 모의고사도 그렇고 18번의 별의 특성 쪽 문제, 계산한 문제를 지금 세팅을 많이 하고 있네요. 자, 일단 가볼게요. 자, 일단 가나다가 나와 있고 지금 표면온도, 반지름, 겉보기 등급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 자, 그 다음에 문제 조건을 보게 되면 나와 다는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똑같다라고 돼 있어.
자, 조건. 그다음 또 하나 조건이 뭐냐면 태양의 절대 등급이 4.8 등급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쌤이 뭐부터 계산하고 넘어갈 거냐면 가나다의 광도의 비를 먼저 계산하고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표는도하고 반지름이 나와 있으니까 자, 얘는 그냥 암산으로 되겠다. 그지? 태양하고 표는도는 똑같은데 반지름이 태양의 10배야? 그럼 반지름의 제곱을 하면 되겠지. 그지? 그럼 얘는 태양 강도의 몇 배가 되는 거야? 태양 강도의 얘는 100배가 되겠지. 표는도는 똑같은 거니까. 자, 그럼 얘도 보면요. 얘는 6.25의 제곱 곱하기 4의 4제곱을 해주면 태양 강도의 몇 배인지가 나오겠다. 그지? 그럼 얘를 계산을 살짝 해볼게요. 6.25의 요거의 제곱 곱하기 표는도가 태양의 4배니까 4의 4제곱. 요걸 계산을 해주면 될 텐데 6.25면은 2.5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2.5 곱하기 4에다가 4제곱을 해주면 되겠다. 그지? 그럼 10의 4제곱이네. 아, 그럼 얘는 태양 강도의 10,000배예요. 이런 얘기지. 10의 4제곱배야. 태양 강도의. 됐지? 근데 달은요. 광도를 태양 광도의 몇 배인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반지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왕 이렇게 된 거 가와 나의 절대 등급을 미리 설정을 해볼게요. 왜요? 어차피 나와 다는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어떻다고 돼 있어? 똑같다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 다에서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차이는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절대 등급을 여기다가 라잼이라고 놓고서 일단 따져주면 일단 가 같은 경우는 광도가 태양 강도의 몇 배야? 100배네. 광도가 태양 강도의 100배면 태양보다 절대 등급이 몇 등급이 작으면 돼? 5등급이 작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태양의 절대 등급은 4.8등급이라고 했으니까 자, 4.8에다가 뭐를 빼주면 돼? 5를 빼주면 돼. 그럼 얘는 마이너스 0.2가 절대 등급이야. 됐지? 그럼 얘는요? 자, 얘 같은 경우는요. 태양의 절대 등급이 4.8등급인데 태양 광도의 몇 배야? 10,000배니까 태양 절대 등급보다 10등급이 더 작으면 되잖아. 그럼 4.8에서 빼기 뭐 해주면 돼? 10을 해주면 되겠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5.2인가요? 이렇게 나오겠네. 됐지? 자, 그럼 봐봐. 이렇게 놓고서 봤더니 얘네 둘의 절대 등급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차이가 몇 등급의 차이가 나냐면 이렇게 돼버리면 9등급의 차이가 난다고. 그런데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나까지의 거리와 다까지의 거리가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얘네 둘의 차이가 9등급의 차이면 얘네 둘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차이도 몇 등급의 차이가 돼야 돼? 똑같이 9등급의 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치? 그래서 플러스 13.8에서 자 9등급의 차이가 나야 되는 거니까 빼기 9를 해버리면 이때 뭐가 되냐면 얘는 절대 등급이 플러스 4.8등급이 나올 수밖에 없다. 됐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있잖아. 아, 이 다 같은 경우는 태양하고 절대 등급이 어떨 수밖에 없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 달은요. 태양하고 절대 등급도 같은데 표면 온도도 같아요. 그럼 반지름도 같겠지. 그럼 얘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주기화석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주기화석이구나. 됐지?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 겁니다. 쌤, 그럼 가는 뭡니까? 가는 아마도 정황상으로 표온도는 태양하고 똑같은데 반지름이 태양보다 10배 크고 광도가 태양보다 100배 정도 크니까 얘는 아마도 거성에 가까울 것이다. 그렇지? 그럼 광도 계급으로 얘기하면 2나 3, 2나 3 정도 되겠지. 그지? 요렇게 상황을 판단하면서 자, 선지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 일단 요거 써줘야겠다. 얘는 지금 태양하고 광도가 똑같은 거니까 태양 강도의 1배라고 놓으면 되겠지. 됐지? 자, 기억 가볼게요. 질량은 가가 나보다 크냐 작냐를 물어봤어. 자, 이거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괜찮아요. 가는 거성 쪽이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주기혈성이야. 근데 주기혈성이 거성보다 광도가 100배 더 커. 그럼 당연히 주기혈성의 질량이 더 클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가가 나보다 작다? 맞는 거야. 근데 쌤이 H활도에다가 대략적으로 그려서 너희한테 표현을 해주면 H활도를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이쪽을 표현온도라고 잡고 이쪽을 광도라고 잡자고요. 그랬을 때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떨어지는 여기가 주기열 라인이라고 잡는다면 가보다 나가 광도가 100배 더 크기 때문에 주기열성인데도 불구하고 나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가는 거성인데 여기쯤에 있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를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자, 지금 요게 주기열성이고 요게 거성이라고 했을 때 이 거성 가는요. 아마 주기열성 단계일 때 여기서 이렇게 진화를 해서 왔을 거야. 내가 이것도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었지. 그지? 따라서 당연히 얘가 주기열성이었을 때조차도 얘보다 질량이 작으니 당연히 현재 입장에서도 요 가는 요 나보다 질량이 어떨 수밖에 없어? 작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솔텍 수업하면서 어떤 팁을 준 적이 있었냐면 이런 팁을 준 적이 있었죠. 만약에 하나가 주기열성이고 하나가 거성인데 주기열성과 거성의 광도가 똑같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때 무조건 주기열성이 거성보다 질량이 큰 거다. 왜? 여기는 요 거성은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진화해서 간 거기 때문에.
그치? 물론 얘가 뭐 초고성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느낌인 거지. 어쨌든 됐지? 그래서 둘의 광도가 똑같을 때는 주기여성의 질량이 어떤 거야? 더 큰데 하물며 이 문제는 이 거성이 이 주기여성보다 광도가 더 작으니 당연히 질량이 어떨 수밖에 없다? 더 작을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어쨌든 간에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선지.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나가 가의 6배보다 뭐냐를 물어봤어. 자, 요건 이제 따져줘야 되겠지? 요거 잠깐 한번 지우고. 자, 뭐를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겉보기 밝기식이 바로 떠올라야 돼. 겉보기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광도에 비례한다. 요렇게 우리가 놓으면 되겠지. 자, 그럼 바로 여기다가 써볼게요. 나가 가의 6배보다 뭐냐를 물어봤는데 나는 가보다 광도가 몇 배 더 크죠? 100배 더 커요. 그럼 광도가 100배 더 커요. 그지? 근데 겉보기 밝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가보다 겉보기 등급이 1등급, 한 등급이 더 작네? 한 등급이 더 작다는 얘기는 겉보기 밝기는 한 등급의 차이가 약 2.5배. 내가 약으로 계산하는 거 문제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약 2.5배 더 밝은 거야. 누가 누구보다? 나가 가보다.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요 R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지, 그지? 요 R을 구하면 요게 얼마가 나오냐면 요게 얘들아 얼마가 나와? 루트 40 정도가 나온다고. 루트 40. 물론 이것은 약이겠지, 약. 그러나 어쨌든 간에 6배보다 뭐냐 가깝냐만 우리는 따지면 되는 거니까 루트 40은 당연히 6보다 어떨 수밖에 없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6배보다 멀다? 이거는 맞는 선지가 된다는 얘기야.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디귿선지, 중심에 의해서 CNO 순환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분의 PP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을 물어봤는데 자, 이걸 정확하게 푸는 방법은 지금 봤을 때 나하고 다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나는 다보다 얘들아 동일한 주기여성이지만 질량이 더 큰 주기여성이고 따라서 나는 다보다 중심핵의 온도가 더 높아. 중심핵의 온도가 높을수록 PP 반응에 의한 생성량도 많고 CNO 순환 반응에 의한 생성량도 많지만 중심핵의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CNO 순환 반응에 의한 생성량이 더 많이 증가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절마저로 봤을 때 분모분의 분자를 한 전체는 나가 다보다 작다. 이것은 맞는 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이해됐지?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우리 절대형 문제가 될 텐데 일단 보시면 자, 이 P하고 Q에 방사성 원소 X가 들어있다라고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Y는요. 모원소가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 문제 조건에 의해서 자원소입니다. 자원소. 됐지? 자원소. 자,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뭐가 있냐면 방사성 원소 X가 있고 얘가 붕괴한 자원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반감기, 방사성 원소 X의 반감기는 얼마라고 돼 있냐면은 1.5억 년이라고 제시를 한 겁니다. 됐지? 자, 그럼 일단 요걸 따져보자. 자, 요 A를 먼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어렵지 않아. 봐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암석이 생성된 이후 1.5억 년이 경과가 됐대. 그럼 암석이 생성될 당시에는 모원소만 100% 있었겠지. 거기서 1.5억 년이 지났다는 얘기는 반감기 한 번의 시간만큼이 지난 거니까 모원소는 50% 남아있고 자원소도 50% 남아있을 거야. 따라서 여기는 지금 자원소의 함량을 얘기한 거니까 어쨌든 이 스몰 a는 바로 50이 될 수밖에 없다고. 자원소가. 그럼 얘도 50이 되겠지. 그래도 거기서 현재 나와 있으니까 여기 a를 50을 대입해가지고 곱해주면 되겠다. 그지? 그럼 1.8 곱하기 50을 하면 뭐가 되냐면 얘는 90이 되고요. 1.6 곱하기 50을 하면 얘가 뭐가 되냐면 얘는 80이 돼. 근데 우리는 자원소의 함량보다는 현재 남아있는 모원소의 함량으로 따지는 게 뭔가 익숙하잖아. 그지? 자원소 함량으로 따지면 뭔가 우리가 나한테 잘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쌤이 모원소의 함량으로 나타내보면 전체 100에 대해서 자원소가 90% 있다는 얘기는 모원소는 몇 퍼센트 있다는 얘기야? 10%가 있다는 얘기고. 그지? 얘는 전체 100에 대해서 자원소가 80 있다는 얘기는 모원소는 20%가 남아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지. 일단 여기까지 됐지? 좋아요. 자, 기억선지부터 먼저 가볼게요. P에는 암석 A가 포획암으로 나타나를 물어봤는데 이건 쉽죠? 자, 봐봐. 지금 정황상으로 봤을 때 P가 관입됐고 그 다음에 침식을 받아서 깎인 다음에 A가 쌓인 거야. 따라서 이 P와 A의 관계는 뭐의 관계야? 부정합의 관계지. 부정합의 관계. 그치? 그럼 당연히 P에 A의 암석의 파편이 있을 수 없어. 왜? P에 A의 암석의 암편, 포획암이 있으려면 A가 먼저 있은 다음에 P가 들어와야 되는 거야. 즉 얘네들이 무슨 관계가 돼야 돼? 관입의 관계가 돼야 돼. 근데 얘네들은 지금 부정합의 관계니까 이것은 당연히 틀린 거야. 아마 기억선지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니은선지 가볼게요. 단층 F'I 고생대에 형성되었다. 자, 요거 계산하는 게 조금 까다로워. 왜 그런지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마 요 니은선지는 여러분들이 약간
약간 뭐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뽀록으로 푼 애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 어쨌든 고생대가 맞긴 합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고생대가 되려면 자, 연령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현재로부터 5.4억 년 전, 요 정도에서부터 현재로부터 약 2.5억 년 전, 요 사이에 어떤 해당되는 시점에 단층이 형성된 게 맞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자, P하고 이 단층 F' 중에서는 누가 더 먼저 생성됐어? P가 먼저 생성됐죠. 왜? P를 이 단층이 지금 어긋나게 했으니까. 따라서 P가 먼저 생성이 됐고, 그 다음에 F' 단층이 있었고, 그 다음에 Q가 생성이 된 거야. 얘네 셋만 봤을 때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지. 됐지?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걸 가지고 P와 Q의 연령의 어떤 범위값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남아있는 모원소, 즉 방사성 원소의 함량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반감기 딱딱딱 몇 번이 지난 횟수의 퍼센테이지하고 딱 일치하지 않잖아. 얘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12.5다. 그럼 너무 쉽죠. 근데 애매하게 10%. 얘가 뭐 25%다. 그럼 딱 좋죠. 근데 애매하게 20%.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이런 얘기네. 10%가 남아있다는 얘기는 자, 반감기가 몇 번이 지나야 되는 거냐면 한 번 지나면 50. 반감기 한 번 오면 50. 두 번 오면 25. 세 번 오면 12.5. 이렇게 되는 거니까 10%가 남아있다는 얘기는 얘는 반감기가 세 번은 지났고 네 번은 안 온 상태. 맞지? 그럼 같은 방법으로 얘가 20% 남아있다는 얘기는 자, 한 번 오면 50%, 두 번 오면 25%, 세 번 오면 12.5%가 되는 거니까 얘는 두 번은 지나고 세 번은 안 온 상태. 이 어느 쯤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감기가 1.5억이라는 걸 우리가 설정해서 여기다가 자, 범위값을 나타내 보면 이 P 같은 경우는 반감기 3번에서 4번 사이니까 반감기가 3번 왔다라고 한다면 4.5억이고 4번 왔다라고 한다면 6억이 되겠지. 내가 숫자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이 Q 같은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반감기가 2번 왔다라고 한다면 3억이고 3번 왔다라고 한다면 4.5억이겠지. 그지?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조금 애매해질 수가 있다는 거지. 어떻게? 요 F'의 어떤 형성 시기를 우리가 범위값을 정할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3억보다는 크고 4.5억보다는 작아. 오케이. 그럼 고생돼. 얘는 4.5억보다는 크고 6억보다는 작아? 그러면 5.4억 전까지는 고생대 들어가지만 여기 최악의 경우에 5.4부터 6 사이는 고생대가 아니잖아. 여기는 성칸브레시 되잖아.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 그래 뭐 여기 사이니까 뭐 고생대 뭐 이렇게 풀었을 가능성이 높긴 하겠지만 이것은 조금 애매해진다고 이렇게만 풀면. 무슨 느낌인지 알겠니? 최악의 경우에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 얘 같은 경우에 이 단층선이 형성된 시점이 뭐 최악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5.7억이야. 해보자. 5.7억. 해보자. 5.7억. 요 전에 형성됐어. 그럼 얘는 선칸브레시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이게 성립이 되나 보자. 얘가 5.7. 그럼 얘는 얘보다 먼저 만들어진 거니까 뭐 얘가 5.8. 5.8. 그럼 얘가 먼저 생성되고 얘가 들어왔을 수 있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얘는 3억하고 4.5 사이가 되는 거니까 5.7보다 역시 어린 게 성립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애매해질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범위값을 설정하면 사실은 정확하게 푸는 방법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거지. 자,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조금 더 범위값을 좁힐 필요가 있다. 좁힌다. 무슨 말이겠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게요. 자, P 같은 경우는 지금 봤을 때 P 같은 경우는 지금 10%가 모호소가 남아있어. Q 같은 경우는 20%가 모호소가 남아있는 상태야. 그럼 우리가 뭐를 사용할 거냐면 쌤이 지금부터 어차피 우리는 근사적으로 범위값을 좁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쌤이 이 방사성 원소 붕괴 곡선을 그려가지고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X축을 시간이라고 잡고 Y축을 방사성 원소 X의 함량이라고 잡으면 여기를 100%라고 잡아볼게. 이해되지?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이렇게 떨어지잖아. 항상 우리가 그림보다 좋은 건 없어요. 그림이 가장 직관적이고 이해하기가 쉽단 말이야. 됐지? 그랬을 때, 자, 여기가 몇 퍼센트? 50%라고 잡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절반이 되는 여기 지점을 25라고 잡자. 다시 여기서 여기 절반이 되는 요 지점을 뭐라고 잡을까? 12.5라고 잡자. 됐지? 그러면 자, Q 입장에서 20%가 남아있으니까 얘를 봐. 얘를 보지 말고 얘를 먼저 봐봐. 20%가 남아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그래프에서 25%를 연결하고 됐지? 선생님 지금 손이 좀 불불 떨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선생님 지금 밥을 못 먹어가지고 배고파서.
자, 어쨌간에 25% 웃지 마. 비웃고 있어, 이게. 밥 사줄 것도 아니면서. 자, 보자. 25%. 그 다음에 12.5%는 요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12.5%. 이해되지? 근데 얘는 20%지. 20%면 얘들아, 25에 가까워? 12.5에 가까워? 아, 당연히 25에 가깝지요. 그러니까 요 Y축 입장에서 대략 요 절반 반띵보다는 약간 위쪽에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 아니니?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럼 이렇게 내려. 어잉? 그럼 당연히 얘는 여기에 가까워? 여기에 가까워? 여기에 가깝다고. 25%가 남았을 때에 해당되는 시간에 더 가까울 수밖에 없다는 거지. 확실한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감기 한 번의 시간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은 1.5억 년일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확실한 것은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요 시간은 1.5억을 절반한 0.75억보다 어떨 수밖에 없어. 더 작은 시간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얘가 일단 여기까지가 바로 이미 나이가 얼마인 상태야. 반감기가 2번 온 거니까 반감기는 1.5억인 점을 감안했을 때 3억이야. 여기까지가. 그치? 3억이야. 그 다음에 여기다 더해줍니다. 어느 정도를 더해주면 되는 거냐면 요만큼에 해당되는 시간을 더해줄 건데 이걸 우리가 정확히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1.5억의 시간 간격의 절반보다는 더 짧은 시간일 테니까 여기다가 0.75억을 더한 것보다 더 작은 시간을 3억에다가 0.7억보다 작은 시간을 더해주면 된다는 거지. 자,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런 느낌이 되겠지.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3.75억보다 더 작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보다는 커야 되지? 그렇지. 3억보다는 커야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설정을 하자면 3억과 뭐의 사이가 될 수밖에 없냐면 3.75억, 3.75억 사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알았지? 여기도 여기 억을 넣자. 뭔가 거슬린다. 요렇게. 요 사이가 된다는 거지. 그럼 내가 범위값을 좀 더 줄인 거잖아요. 그치? 그럼 얘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나요? 그래도 되지만 조금 더 편한 방법이 있어요. 가만 보니까 있잖아. 얘하고 현재 방사성 원소가 남아있는 함량이 몇 배 차이야? 2배 차이잖아. 그럼 내가 뭐라 그랬어? 100에서 50이 될 때까지만 반감기가 아니고 어떤 시점부터 그 다음 시점까지 절반이 될 때까지는 반감기가 되는 거고 얘와 얘에 있는 방사원소는 동일한 방사원소가 들어있는 거니까 얘는 현재 10%가 있는데 얘는 20%가 있다는 얘기는 얘와 얘의 나이의 차이는 당연히 반감기 한 번의 차이인 1.5억 년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야. 맞지? 그러면 얘가 3억에서 3.75억 사이라고 한다면 얘는 몇 억에서 몇 억 사이라고 볼 수가 있어? 여기다가 1.5억을 더한 4.5억에서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얼마를 더해? 1.5억을 더하면 되겠지. 얘는 자 여기다가 1.5억을 더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5.25억이 되겠다. 그치? 이런 느낌이지. 굳이 계산한다면 이렇게 범위값을 줄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 그럼 당연히 단층 F'은 요거랑 요거 사이니까 이렇게 범위값을 줄여보면 당연히 어디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고생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본다면 자, 요거는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됐지? 사실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풀이법이었던 거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디귿선지. 현재로부터 1.5억 년 후까지 P의 X 함량의 감소량은 Q의 Y 함량의 증가량보다 크냐 작냐를 물어봤는데 자, 보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현재로부터 1.5억 년 후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반감기가 한 번 더 왔다. 근데 모원소가 지금 몇 퍼센트 남아있었어? 10% 남아있었어. 그럼 반감기가 한 번 더 오면 여기서 다시 절반이 되는 거니까 몇 프로가 돼? 모원소 입장에서는 5%. 따라서 이때 방사원소 X 함량의 감소량은 10에서 5를 뺀 5%가 되겠지. 5가 되겠지. 5%. 그지? 그 다음에 Q의 Y 함량의 증가량이라고 물어봤는데 자, 이거 당황하지 말고 과거에 이런 문제 나왔었어. Q의 Y 함량의 증가량은 뭐와 똑같아? 그래, X 함량의 감소량과 똑같은 거야. Y 함량의 증가량이란 말의 의미는 자원소 함량의 증가량을 얘기하는 거니까 모원소 함량의 감소량과 똑같은 거잖아. 그럼 얘는 반감기가 여기서 한 번 더 오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10%가 되겠지. 절반이 되는 거니까. 그럼 얘가 10%가 되면은 모원소는 10%가 함량의 감소량이 되는 거고 따라서 Y의 함량의 증가량도 몇 퍼센트가 될 수밖에 없어? 10%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굳이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지. 요 시점에서 자원소는 80이었어. 그지? 그런데 1.5년이 더 지나게 되면 얘는 뭐가 되겠어? 자원소가 90% 되는 거니까 10%가 증가를 하게 된다는 얘기잖아. 따라서 얘는 5고 얘는 10이니까 자, 얘는 얘보다 적다. 맞는 선지가 된다는 얘기죠. 됐죠? 이렇게 풀어준다면 정답은 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계행성 탐사 문제인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9월 모의고사에서 이 20번 문제가 가장 퀄리티가 좋았다. 알았지? 난이도를 떠나서. 선생님 굉장히 좋아하는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특히 디귿선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문제 풀 때는 이거 뭐지? 뭐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풀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선생님 해설을 지금 들어보면 아, 이거구나. 딱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거든요. 이거 좋은 문제죠. 자, 일단 가볼게요. 일단 우리가 시선 속도 변화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나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됐지? 자, 일단 기억부터 가볼게. A일 때 공통질량 중심으로부터 지구와 행성을 각각 있는 선분이 이루는 사이각은 30도보다 크냐 작냐를 물어봤어.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런 거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쌤이 뭐를 그릴 거냐면 행성이 돌고 있는 상황을 그려주고요. 여기서 중심별이 이렇게 돌고 있는 상황을 그려볼게요. 둘 다 반시계로 돌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공통질량 중심을 이렇게 잡고 여기서 쌤이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시선 방향이 여기서 쳐다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느낌이 되겠지. 됐어? 자, 그럼 우리가 포인트를 한번 잡아볼게. 지금 일단 이 그림에서 여기가 확실하게 적세 편이가 최대로 나타나는 지점이잖아. 그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겠어? 일직선이 되는 지점이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면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잖아. 적세 편의에서 청세 편의로 넘어가는 여기는 지금 우리가 식이 나타나는 지점. 그치? 여기가 바로 일직선이 되는 지점이 되는 거다. 그럼 요 두 포인트를 내가 여기다가 표현해 보면 자, 적세 편의가 최대로 나타나는 지점은 여기야. 여기. 그치? 그 다음에 저기서 T3에 해당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여기 있을 때가 T3에 해당되는 지점이 되는 거야. 맞지? 근데 A는 자, 어쨌든 간에 여기와 여기 사이가 되는 거잖아. 그치? 지금 그림을 봤을 때. 그치? 그럼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된다고. 근데 가만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얘의 시선속도가 얼마야? 15. 근데 여기 뭐가 보여? 30. 그러면 적세 편의가 최대로 나타날 때 최대 시선속도는 얼마보다 커야 돼? 30보다 커야 돼. 시선속도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만약에 최대 시선속도가 30이라고 한다면 얘가 15가 나오는 지점이니까 정확히 최대 시선속도의 절반이 되는 지점이네? 그럼 우리가 이 감을 잡아야지. 최대 시선속도의 절반이 되는 지점은 우리 눈의 시선 방향에 대해서 이루는 각이 몇 도일 때? 30도일 때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만약에 최대 시선속도가 딱 30이었다고 한다면 얘는 지금 딱 여기 우리 눈의 시선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요거에 대해서 30도의 각도를 이루는 여기 지점에 있는 게 A가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최대 시선속도는 30보다 크기 때문에 요 A 지점에서의 시선속도는 최대 시선속도의 절반보다도 더 작단 말이에요. 이해됐지? 그럼 절반보다 더 작으니까 결과적으로 시선속도가 더 이 30도가 될 때보다 더 작게 나타나야 된다고. 그럼 요 때보다 30도가 될 때보다 더 작게 시선속도가 나타나려면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A 지점에서는 대략 잡으면 여기 어디쯤 있을 거다. 요게 A 지점이 되는 거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우리가 지금 행성을 물어봤으니까 행성도 여기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럼 이 문제의 발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공통질량 중심으로부터 지구와 행성을 각각 있는 선분이 이루는 사이각. 그럼 여기서부터 지구, 요거. 행성, 요거. 요 사이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요 사이각은 몇 도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30도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지.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맞는 선지. 니은선지 T4에서 T5 동안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 흡선의 파장은 점차 짧아지냐를 물어봤는데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자,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 이런 거. 자, T4에서 T5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지금 보면은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파장이 점차 뭐하고 있다?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점차 짧아진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지. 자,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복습을 한다는 느낌으로 말씀을 살짝 드리자면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들아 접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중심별이 우리 눈에 대해서 후퇴.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청세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적세편이야. 근데 우리가 점차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는 경향성을 얘기한다고 내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고,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점차 계속 파장이 뭐 하는 거야? 길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 어쨌든 간에 점차 짧아진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틀린 선지. 디귿선지 가겠습니다. 중심별의 공전속도는 20루트 3이냐를 물어봤어. 자, 이게 지금 어려웠는데 처음에 아마 이걸 딱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풀지? 라는 고민을 했었을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거. 항상 우리가 우리 눈의 시선 방향에 대해서 이루는 각이 30도일 때는 최대 시선속도의 2분의 1. 그 다음에 45도가 될 때는 최대 시선속도의 2분의 루트 2. 60도가 될 때는 최대 시선속도의 2분의 루트 3. 요걸 가지고 어떻게든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아마 이 세 개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럼 이 문제가 좀 아이디어가 빛났던 게 바로 뭐냐면 지금 가만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중심별의 시선속도 변화 그래프는 맞는데 이 그래프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조금 교묘하게 잘랐다고.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지금 여기가 요 포인트가 청세 편이가 최대로 나타나는 지점이잖아.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보면 여기 뭔가 잘려있지. 그지?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더 무언가가 있었던 거야. 이 그래프를 좀 잘라놓은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겠어? 한 주기가 되겠지. 아, 여기서부터 여기가 한 주기야. 근데 그렇다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도 한 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니? 왜요, 쌤? 요 지점과 요 지점에서 시선 속도가 똑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시선 속도가 똑같이 나오니까. 이해되지? 그래서 이게 이 문제가 이 아이디어를 쓴 거야. 그래서 T1에서 T4까지가 결국은 한 주기가 되는 거고 한 주기란 얘기는 360도. 중심별이 공통지향 중심을 360도 돌아갈 때까지 걸린 시간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간격이 한 칸, 두 칸, 세 칸. 따라서 요 한 칸당 시간 간격에 해당되는 것은 중심별이 몇 도씩을 돌아가게 되는 거야? 120도 각도씩을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자, 봐봐.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요 T3는 확실하지? 확실하잖아. T3가 어디야? 일지선이 됐을 때 식이 나타나는 위치. 여기가 T3잖아. 여기가 T3야. 중심별 입장에서. 맞지? 근데 얘를 몇으로 나눠주면 돼? 120도씩 나눠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그리면 여기다 겹쳐서 그리면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그림을 살짝 지우고 중심별만 내가 더 확대해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중심별이 공통질량 중심을 돌고 있는 그림을 그려주고 우리의 시선 방향이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라고 그려주고 그 다음에 쌤이 뭐라 할 거냐면 얘를 이런 식으로 4등분을 미리 시켜놓을게요. 4등분. 됐지? 그럼 아까 얘기한 것을 이어서 설명하면은 여기 중심별이 있을 때가 뭐가 되는 거야? T3야. 확실하지? 그 다음에 요 시간 간격은 몇 도씩? 120도씩이라고 우리가 보신다면 여기서 이제 120도씩 나눠준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원을 몇 등분 시키면 돼? 3등분 시키면 되는 거라고. 알았지? 그래서 이런 느낌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됐지? 그래서 여기가 120, 여기도 120, 여기도 120. 이거야, 이 문제 아이디어가. 됐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T3 전에 여기는 뭐가 되겠어? 여기는 T2가 되겠지. T2 전에 여기는 뭐가 되겠어? T1이 되겠지. 그 다음에 T3 이후는 뭐가 되겠어? T4가 되겠지. 따라서 별이 여기 있을 때는 T1 또는 T4가 되는 거고 여기는 T2가 되는 거고 여기는 T3가 된다. 이런 의도가 되는 거라고. 됐니?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T1과 T4일 때는 자, 시선속도가 얼마야? 마이너스 30이야. 결국 시선속도의 절대값이 30이라는 얘기지. 따라서 여기서 중심별이 여기 있을 때는요. 우리 눈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청세편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때가 바로 마이너스 30의 시선속도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뭔데요? 당연히 여기와 여기 있을 때가 시선속도가 절대값이 최대가 될 때잖아요. 그럼 시선속도의 절대값이 최대가 되는 지점은 바로 공전속도의 크기가 어떤 거지? 같은 거잖아요. 그지? 이때 조건이 뭐죠? 행성의 공전 궤도면과 관찰자의 시선 방향이 나란할 때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문제 조건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어주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지. 그렇다면 여기가 절대값으로 봤을 때 시선속도가 30이야. 그지? 곱하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여기나 여기 있을 때의 시선속도를 알고 싶은 거니까 여기나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있을 때에 비해서 몇 배가 되는지만 따지면 되겠다. 그치? 근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 요 각이 몇 도가 되겠냐? 30도지. 왜요, 쌤? 아니, 여기가 120도, 여기도 120도, 여기도 120도니까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도야? 180도. 그지? 그리고 요 지점과 요 지점은 딱 대칭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30도, 여기도 30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가 30도, 여기가 30도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림에서 여기서부터 우리의 시선 방향에서부터 이루는 요 각이 몇 도가 될 수밖에 없어? 60도 나왔다. 60도. 그지? 그럼 여기서의 시선 속도는 여기서의 시선 속도의 2분의 루트 3배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30에다가 곱하기 뭐를 해주면 되는 거야? 루트 3분의 2를 해주면 되는 거지. 왜? 우리는 여기서의 시선 속도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됐지? 쌤이 지금 음수, 마이너스는 지금 고려하지 않는 게 지금 절대값의 개념으로 생각해 주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이것을 계산하면 되겠네. 그럼 뭐가 되겠어요? 루트 3분의 60이 되는 거고 루트 3분의 60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여기다가 정리를 해주면
20 루트 3이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디귿선지 20 루트 3 미터 퍼 세크이다. 맞는 선지. 아주 깔끔하고 문제 아이디어가 좋았습니다. 아, 가까원이에요. 가까원. 알았지? 자, 어쨌든 간에 정답은 4번이 될 거고요. 여기까지 해서 9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